부동산에 일단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죠.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어디가 있죠? 관심이 지금 모르겠어요. 호르무즈로 가 있습니다. 호르무즈. 호르무즈. 봉쇄. 지금 한참 듣다 보니까 미국이 봉쇄한다는 건지 이란이 봉쇄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서로 이겼다고 막 이러고 있고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나온 말이 타코잖아. 타코. 타코가 뭐야? 그 타코 먹는 거 말고 트럼프 always 치킨 아웃. 치킨 아웃이 도망간다는 건데 치킨처럼 도망간다는 이야기인가? 치킨이 좀 안 좋은 뜻인가 봐요. 근데 그게 처음에 이게 세게 이야기했다가 막 시간이 갈수록 점점 한 발 한 발 물러선다. 이게 치킨 아웃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뭐가 있어요? 예? 호르무즈를 계속 이야기하니까 호르무즈에 관심이 가지는 거고 부동산을 자꾸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비로소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는 꽃이 되는 거잖아. 조회수가 되죠. 조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적대적 공생관계잖아. 뽀뽀님하고 우리 뽀뽀님이 누구야? 까까껴껴님이 아니고 뽀뽀님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라코 리제명 올웨이스 치킨 아웃 처음에 엄청 세게 이야기하더니 그죠? 부셔버릴 것처럼. 그치 막 마귀 망국적 투기 영혼을 팔고 뭐,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또 뭐 있었어? 질식 뭐 시키겠다 막 이렇게. 맞습니다. 막 그런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영혼을 판다 마귀에게 이런 얘기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니까 뭐 아직 그 집은 안 팔린 것 같고 여전히 저번 주에 설명했나? 저번에 왔을 때 네. 집이 왜 안 팔리는 이유 여전히 안 팔리고 있고 뭐 안 팔리고 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가짜뉴스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기 중개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구조적으로 안 팔리게 생겼잖아. 그리고 뭐 빨리 팔아라 그러더니 이제 뭐 5월 9일까지는 뭐 약정서 접수하면 해주고 맞아요. 또 이런 이야기까지. 여기까지는 세이프, 여기까지는 세이프 이렇게. 아, 요까지 세이프야? 요까지? 오케이? 예, 라코라는 거야, 라코. 이재명 always 치킨 아웃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또 코스피 5천 정부의 성과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가 코스피 5천을 만들므로 해서 6천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과 절연하고 맞아요. 절연하고 이제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했는데 정부는 되게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떨어지죠? 정부가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올라탄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확실히 뭔가 좀 이렇게 테마 하나 이슈를 잘 만드는 것 같긴 해. 결국 뭐냐? 지금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이유는 부동산 이야기를 안 하기 때문이다. 해봐야 뭐만 먹어? 욕. 그렇지. 그럴 수 있으니까 또 우리 호랭이 TV에서 뽀뽀 또 베네수엘라 기차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시장은 되게 많이 바뀌었다. 이게 핵심이다. 어떻게 바뀐 거야? 자, 강남은 떨어지고 있었고, 네. 자, 강남 3구에서 시작한 냉기가 옆으로 퍼졌어. 네. 동작도 마이너스로 돌아간 적이 있고 성동구, 광진구, 용산구 이런 데 마이너스로 돌아섰잖아. 강동까지. 근데 그게 다시 플러스로 반전되면서 전체적으로 냉기가 다시 축소되는 느낌. 그리고 심리가 뭐야? 매수 전화가 많아요, 매도 전화가 많아요 이건데 매수 전화가 더 많아지고 있고 점점. 그리고 강남 4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지금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다. 이게 팩트죠, 팩트. 이런 이야기 했더니 또 막 누가 댓글을 달더라고. 집이 어디가 올랐니? 그래서 보여줘도 모르면 어떡하죠? 그죠? 보여줘도 모르면 눈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눈 치료?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네. 객관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한창 때 보면은 강동, 성동, 용산, 동작 싹 다 팔았잖아요. 그죠? 근데 주민은 어땠어요? 그래서 노원, 특히 노원이 시동이 걸리면 다 가는겨. 의정부까지 가는겨. 그냥 붙었는데 다 가는겨. 별내까지 다 가는겨. 그냥 구리도 가고 가는 건데 달아오르고 있다는 거지. 근데 요걸 조금 더 이제 데이터로 한번 보죠. 네. 지금 요렇다는 거죠? 네. 요렇다는 거 잘 봐봐요. 색깔이 많이 연해졌죠, 아까 그보다. 네. 그죠? 통장은 빨간색으로 돌아섰고, 성동도 돌아섰고, 강동도 돌아섰고, 그죠? 용산은 흰색으로 바뀌었고, 강남구만 좀 진하고, 그지? 다 보면 전체적으로 색깔이 냉기가 줄어드는 것 같다. 근데 이게 지난주에는 이랬다는 거지. 강남구. 한 달 전. 이때는 좋았어. 주식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집값 잘 잡히고 좋았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계속 여기서 나와서 말씀드린 게 집값만 잡는다고 모두가 행복해지냐. 강남 집값 평당 1억 하는 거 2억 하는 거 잡으면 뭐하냐. 아무 상관없지 않냐. 그러면 그 주변은 이렇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뭐 그러면 6억이야 9억이야 거래량 내려오고 가격 사고 있는데 서민들은 그러면 서민들이 사는 집은 집값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주택자가 팔면은 무주택자가 사야 되니까 총수는 똑같으니까 뭐 전세는 안 올라간다. 기적의 논리다 이런 얘기 했잖아. 네. 근데 봐봐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만 보고 있잖아요. 여기만 보고 있는데 강남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주변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그리고 밑에를 봐봐. 밑엔 뭐죠? 전세. 문제가 뭐냐면 이 전세는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럼 결국 뭐야? 강남 집값 우리가 못 사는 2억짜리 평당 2억짜리 집은 뭐 일부 조정이 됐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30억 하는 게 60억이 되고 나서 5억이 조정됐어. 박수 치고 있어. 집값 떨어졌다.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근데 6억이야 9억이야 하는 이렇게 풀처럼 오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여줘도 어디가 올랐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신고가 랠리 막 이러면 신고가가 어디냐 그러는데 이게 신고가잖아. 그냥 부동산 빅데이터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자, 그리고 보세요. 지금 이제 항상 이건 3월 달은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치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신고가 이게 신고가거든요. 신고가 이게 선이 이게 신고가예요. 이 신고가가 지금 어디 수준이에요? 3월달 신고가가 지금 2021년 20년 그때 막 돈 풀어가지고 정부에서 난리 났던 코로나 때 난리 났다는 적 있잖아요. 지금 그때 수준이라는 거야. 그때 수준. 그때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근데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이게 신고가가 계속 나온다? 그래서 이게 매물 잠김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기적의 논리라며. 네. 안 믿었잖아. 아무도 안 믿었죠. 전세 오른다니까 돌았냐? 막 약간 말도 안 되는 간단한 상수잖아요. 총 합이 똑같잖아요. 아니 전세 살던 사람이 집을 사면 수요가 똑같은 거 아니야? 총 수요의 합이 똑같은 거 아니야? 간단한 산수 아니냐고. 그 세상이 참 간단해서 좋다. 근데 여기 누르면 막 간단해서 좋아. 여기 누르면 다 될 줄 알아. 여기 누르면 다시 다른 데 올라오잖아. 풍선 한번 안 눌러봤어? 내가 이제 그래서 지금 정부가 정책을 하면 있잖아요. 가장 욕먹는 게 뭐냐면 야 니네 있잖아 해도 집값 못 잡아. 이게 가장 욕먹거든. 정부는 항상 그래서 그걸 경계해. 그걸 대표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풍선 효과. 야 니 규제하면 풍선 효과 나타나고 다른 데가 다시 올라.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제 그거를 문재인 때 엄청 욕을 먹었었는데 이재명 때는 뭐냐면 그 이야기 자체가 안 나오는 거야. 맞아요. 이미 풍선 효과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뭘 보고 있는 거냐고. 지금 보라고. 여기는 파란색인데 주변이 다 빨갛게 달아오르고 있고 전세 아니 색깔로 표현해줘도 여기 보면 전세가 더 오르고 있잖아. 지금 서민들의 집은 가격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월세도 오르고 있다. 간단한 산수라며. 시작됐다 이제. 간단한 산수라며.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이건 뭐죠? 이거는 뭐냐면 빨간 짝대기는 전세. 자, 2024년 최근 1년 6개월 동안 보여주는 건데 한 2년 동안 보여주는 건데 2024년에 보면 잠깐 매매가 전세보다 더 많이 오른 거죠. 왜냐하면 빨간색이 전세, 파란색이 매매니까 키가 뭐가 커요? 매매요. 그렇죠. 파란색이 크죠. 그러니까 매매가 더 올랐다는 거죠. 2024년에는 잠깐 전세가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매매가 많이 오르고 비슷하게 갔다는 거지. 그러다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매매가 전세보다 훨씬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2025년에는 전세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사람들이 다 대부분 90%가 얘기했을 때 제가 아닐 거다. 기대감이 이렇게 큰데 전세도 오르겠지만 매매가 더 오를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투자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거지. 투자에 대한 기대라 그러면 또 망국적이라 그럴까 봐.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컸던 거지. 내 집 마련에 대한 비거주 아니고 거주.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두 개잖아, 두 개. 그죠? 저 북하고 남하고. 그치?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매매가 훨씬 더 많이 올랐는데, 이제 이 10월 달에 규제를 하고 난 다음부터 어때요? 오, 바뀌었어요. 그렇지. 이제는 2026년에는 하반기에는 전세가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지. 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선거 끝나고 나면 다시 파란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지. 지금 잠깐 눌러놓은 거니. 이게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토지 거래가 강화하고 대출 규제하고 하니까 다 전세로 수요가 가는 거야. 이게 꼭 이명박근혜 때 전세 미친 전세라고 들어봤어요. 그때 느낌이 나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미친 전세 때는 매매는 안 올랐거든. 근데 지금 이게 내 생각에는 미친 전세에 미친 매매까지 될 것 같다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강남 집값 잡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이야기였잖아요. 그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강남 집값이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강남 집값이 바닥을 찍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강남구 볼게요. 강남 상구를 한번 볼게요. 강남 상구만 따로 볼 수 있어요. 강남구 누르고요. 그 다음에 강남 상구가 어디야? 서초구잖아. 서초를 이렇게 컨트롤 누르고 서초구를 누르면 이게 제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송파 누르고 네. 용산도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게 딱 강남 4구만 나오죠. 강남 4구 전세는 많이 오르고 있고 매매는 잡히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잘 보인다. 여기 보면은 전세는 무섭게 오르고 있고 매매가 빠지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 밑에 끝에 봐. 자, 하락폭이 커지다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고 있습니다. 그렇죠. 새바닥 찍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락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이게 이 0, 2억인데 이걸 올렸다 내렸다 해보면 이런 데는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하락폭이 커지다가 이렇게
커지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다. 이런 거지. 항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강남도 끝났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쫄은 거야. 왜 쫄아? 아직 선거가 안 돼. 선거 6월 2일 안 됐는데. 아, 2달 더 있어야 되는데. 후보 반응이 올라가. 그래서 뭐라고? 급하게 뭘 내놨어? 라코. 야, 5월 9일까지는 괜찮아.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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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는 5월 9일까지 내놔라. 뒤진다. 질식한다. 그쵸. 영혼 없는 막이더라. 이랬는데 지금은. 좀 좁아. 그 라코. 네. 그래서 이제 요 심리를 한번 보자. 심리. 네. 심리도 중요하니까. 자, 이 다양한 각도에서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모든 데이터가 일치한다니까요. 몇 번을 알려줘야 되냐. 심리를 보기 전에 요걸 보면 알겠죠. 이게 빨갛게 달아올랐던 게 2월 달부터 파란색으로 전환했다가 파란색이 보세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점점. 네. 이게 3월 2일, 그 다음에 3월 9일, 진해져요. 16일 점점 진해지다가 3월 16일을 기점으로 돌아서 가지고 점점 연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색이 되겠어요? 붉은색. 그쵸? 흰색이었다가 이제 붉은색. 그 강남만 잠깐 잡은 거야. 지금 이 정부의 목표는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서민 실거주를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6월 2일 전까지만 집값을 어떻게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비거주 1주택자들의 마기집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거다. 올라갔던 거고 그 애들 때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거다라고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 계속 했잖아. 네. 그걸 어떡할 거야 이제. 아직도 박수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라이브 할 때 그 썸네일 이미지에다가 특정인의 사진을 넣었더니 또 역시나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직도 이 새끼들 이러고 있네. 댓글을 라이브 채팅을 막 하시더라고. 되게 적극적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차단했지. 계속 올라와. 이렇게 막 생각을 하기 싫으니까 내가 눈으로 보여준 거잖아. 보여줬잖아. 보여줬잖아. 직감적으로. 근데 밑에 댓글 달리더라고 바로. 집이 어디가 올랐다는 거냐. 아니 보여줬잖아. 집이 어디가 올랐다는 거냐. 막 이런 거 있잖아. 야 집이 어디가 올랐어. 아니 내가 지금 집이 오르고 있잖아요. 어디가 올랐어요? 내가 뭐하라고 해야 되냐. 아니 올랐잖아. 아니 오르고 있잖아. 어디가 올랐어요? 아니 그러면 병원에 가봐야지 이게. 아니 근데 안과를 갈 게 아니고 혹시 없는지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야. 혹시 아니야? 진짜 내가 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죽겠다 진짜. 아니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미 다 하고 있어요. 자, 이 심리 한번 봅시다. 심리. 자, 심리 봐봐. 서울의 이 심리가 뭐야? 이 형광색을 봐야 돼. 형광색. 자세히 설명해 줘야 되겠네. 혹시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지? 네. 이 형광색을 보세요. 이 심리는 하루 아침에도 변해요. 그러니까 오로락 내리락 계속 하는데 그래서 이게 출렁출렁하기 때문에 뭐냐면 상단이 어떻게 높아지는지 계속. 추세선. 그렇지, 추세선. 하단이 낮아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하단이 완전 깨져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거죠. 네. 가만히 뒀으면 요렇게 하다가 다시 요렇게 갔을 건데 규제가 근데 규제를 한 것도 사실 아니지. X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 능력은 칭찬해줘야지. 그 새치혀. 뭐라 그래야 돼 이제 이렇게 손가락 하나로 대단하지 않냐? 시장을 막. 그치. 요새 이제 욕 좀 먹더라. 잘못 건드렸다가 다른 나라. 한인 회장님까지 글 올리시고 그러시고 잘못 건드려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제 이거 큰일 나. 잠깐 잘못하면. 자, 그래서 심리가 이제 뭐냐면 매수 문의가 많으면 올라가고 매도 문의가 많으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문의가 전체적으로 계속 추세적으로 많아지고 있었다가 맞는 말인 거죠. 그죠?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매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게 팩트인데 그쵸. 이것도 보면 바닥을 찍고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다. 제가 저번에 방송 나왔을 때 요때 왔거든. 요때. 살짝 있을 때. 그때 뭐라고 했냐면 반등했는데 한 2, 3주 지켜봐야 된다. 왜? 항상 요런 데가 있거든. 요런 데가. 항상 보면 요렇잖아. 반등하다가 내려가고 이러잖아. 항상. 그래서 내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거든. 했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서울이 전체적으로 있는데 강남 지역을 한번 볼게요. 강남 지역. 강남은 추세를 완전히 이탈해버렸어. 그러네요. 이탈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살짝. 꺾여가지고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죠? 올라오고 있죠. 강하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하고 매수 문의하고 아까 한국 부동산은 데이터하고 일치하지 않냐 이거지.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올라온 거야. 거의 동시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 어디를? 고 하이어. 렛츠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그치? 이게 중요한 거다. 60억 떨어지고 5억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다는 거. 야, 30억에서 60억 돼갖고 5억 떨어지니까 박수를 그냥 전국이 모든 국민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더니 좋겠다. 사지도 못하는 집은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놔둬라. 알아서 하게 그냥. 배가 아픈 거죠. 강남구에 아파트 12만 채밖에 없고 그중에 30억 넘는 게 한 5만 원과 6만 원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목숨을 걸어. 우리 2,500만 세대가 있는데.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끌어내리자. 이런 거죠. 그런 걸 무슨 마인드라고 하죠? 무슨 마인드죠? 그게 레프트 마인드잖아요. 모든 세상이 평평하고 골고루 이렇게 돼야지
섞어주고 다. 나도 원베일리 살고 싶다. 그치. 나는 돈은 없지만 원베일리 살고 싶다. 한강뷰 달라. 나도 똑같은 인간이다. 내 나라 한강뷰. 아니, 경쟁이 심한 거는 이게 일부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일부 소수가 가져야 한다면 그거는 누가 가지는 게 맞느냐라는 가치관이라는 게 있잖아. 그게 어디에 있어? 헌법에 들어가 있잖아. 정부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가 그 보호를 받는 대신에 세금을 내는 거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그게 계약이고 헌법이야. 그 계약서를 헌법으로 명시한 거죠. 프랑스 대혁명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거잖아. 그래서 이제 프랑스는 좀 색이 다르긴 하지. 왕도 말 안 들으면 그냥 땡까당 해가지고 밖에서에다가 들고 가고 막 이러잖아. 땡까당. 그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그 정신이 뭐냐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경쟁을 통해 가지고 효율이 좋고 더 잘하는 사람들을 더 밀어줘 갖고 더 나라가 더 부강하게 만들어주고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면 더 많은 걸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심어줘 가지고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해갖고 사람들이 모두가 열심히 해서 다 잘 살게 하는 그게 자본주의잖아.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거는 아담 스미스 맨날 학교 가도 뭐 배웠어? 국부론 1700 몇 년 뭐 이런 것만 배웠잖아. 근데 그 내용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가르치지 않아.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 평등해야 되는 거다. 어떻게 평등할 수가 있지? 평등해야 되는 건 맞지만 능력이 다 다른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맞추는 건 맞아. 평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건 맞지. 근데 그 능력을 평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치? 성과를 조금 나누는 건 맞지만 능력을 평평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왜? 다른 사람 전부 다 소고기만 달래? 그럼 소는 누가 키우냐고. 근데 소 키우는 사람은 욕을 해요. 얘는 나쁜 짓 해갖고 돈 버는 거지. 아니 네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이게 공평하고 공정하고 이게 나라가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좀 열심히 왜 했다고 이렇게 많이 가져야 돼? 맞아? 그게 나라야. 이게 우리의 기본 생각이고 그게 헌법에 녹아 있는데 이 가치를 훼손하면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는 자고 있죠. 차고 있죠. 채우는 거지 계속. 자는 게 아니고 자꾸 채우려고 그래. 안 깨워요? 자꾸 채우려 잘하. 그게 뭐냐면 어느 정도껏 해야지. 아무것도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강남에 좋은 집이 있어. 그러면 그 몇 명만 가질 수 있어. 왜냐하면 5만 세, 30억 넘어가는 한강뷰 보이는 거는 더 없겠지. 한 2, 3천 세대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2, 3천 세대를 누군가가 가져야 한다면 누가 가지는 게 맞는 거야? 하루씩 자? 아니잖아. 그럼 누가 가지는 게 맞는 거야? 그게 가치가. 근데 우리의 기본 가치는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그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지, 현재는. 아니면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치가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공평하게 뺑뺑이를 돌려야죠. 뺑뺑이를? 임대주택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로또 청약도 그래, 로또 청약.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30억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거를, 분양을 할 수 있는 거를, 18억에 분양을 하래. 그게 원베일리였잖아. 지금 60억 됐잖아. 18억에 분양을 하래. 그래서 이제 당첨만 되면 12억이 남는다 그랬거든, 그 당시에. 근데 지금 60억이 돼가지고 12억이 아니라 지금 48억이 남은 거냐? 그렇죠. 그 남은 거잖아. 근데 원래 있던 조합원들 있잖아요. 원래부터 거기 30년, 40년 사신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그냥 30억짜리를 무조건 18억에 팔아야 했어. 그러면 그분들이 손해보는 거를 누군가가 이익을 보는데 그러면 그 이익을 볼 사람을 어떻게 정할 거냐? 이거 아니에요. 그게 룰이 가점이라는 거야, 가점. 너무나도 어이없게 가점이라는 거야. 가점이라는 게 뭐야? 그냥 부모님 모시고 자식들 애 많이 낳고 그 다음에 단순히 청약통장 가입한 지 오래됐고 무주택으로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추가로 해서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18억이 현금으로 동원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48억의 시세 차익을 조합이 가져가야 될 거를 그 사람이 가져가는 게 맞는 거야? 전혀 맞지 않죠. 그럼 만약에 그런 로또 청약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더 맞을까? 차라리 뺑뺑이 돌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 차라리 그럴 거면 로또처럼 하든가. 진짜 로또처럼 하든가. 아니면 그냥 시장에 맡기면 되잖아.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걸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전 국민이 가스라이팅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데 서울에 집이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성이 안 나와서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사업성이 왜 안 나온지 알아요? 분양가. 30억에 팔 수 있는 거를 18억에 팔아라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 사업성이 안 나면 각종 규제에 세금에 그 비용이 점점 커지니까 공사비도 올라가고 비용이 점점 커지니까 그 비용을 가격에 다 반영할 때까지 분양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공급이 줄어드는 거거든. 그런 거거든. 결국 뭐냐면 그런 규제를 하면서 비용을 늘리는 거. 세금은 비용이잖아. 세금 늘리고 뭐 늘리고 이게 전부 다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 분양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제일 비싼데 반포부터 분양을 했잖아. 비용이 다 상세가 될 정도로 가격이 비싸니까. 결국 뭐냐면 규제가 결국엔 집값을 올리는 거지. 길게 보면은. 근데 우리의 논리는 뭐냐면 분양가 상한제 논리 이거예요. 야, 신축이 들어오면 주변 집값이 올라. 그래서 신축이 잘못한 거야. 진짜. 그래서 신축이 들어오면 안 돼. 그 신축이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규제를 해야 돼.
왜? 다른 사람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비슷하게 살아야 되는데 왜? 왜? 그러면 강남 사람들만 손해 이익 보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신축을 그래도 꾸역꾸역 짓겠다는 놈들이 있대. 그러면 지어줬는데 그러면 60억짜리인데 뭐 너무 비싼 거 같으니까 30억에 팔아라. 이게 분양가 상한제잖아. 그래서 로또 청약이 생기잖아. 결국 뭐냐면 신축이 들어와서 주변 집값이 오르는 거니까 신축이 잘못한 거야. 근데 그걸 다 박수치고 있어. 근데 그 돈이 많이 났는데 누구 가지고 가요? 그러면 보자. 그러면 무주택이 오래됐고 말도 안 되는 거. 옛날에는 뭐 불임수술하면 주고 뭐 그랬잖아. 그게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그 어차피 강남에 현금 부자들만 현금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만 사는 거야. 원래부터 부자였던 사람들인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야. 그럼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젊지만 성실히 일했는데 돈도 없고 취직도 뭐 오래 못 해가지고 모으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냥 옛날부터 현금 많고 부자였던 사람이 그냥 30억, 48억을 가져가는 거지. 우리 30년 동안 살아온 조합원들은 그런 거 없고. 와, 이게 뭐가 맞는 거냐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러면은 공급이 엄청 늘어나겠죠. 서울에 공급이 늘어나겠죠. 돈이 되니까, 비용이 적으니까 낮은 가격에 분양을 하겠죠. 생각을 해봐라. 10억짜리 아파트가 10억 하는데 원가가 11억이에요. 그럼 누가 분양해요? 장식이 아니잖아, 이거. 생각을 해봐. 머리는 못 박을 때 쓰는 게 아니잖아. 그래, 못 박을 때 쓰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비용이 11억이면 10억에 분양 안 하지. 누가 총 맞았어요? 그죠? 자선사업 하는 거잖아요. 누가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그게 12억이 되고 13억이 되고 15억이 되면 원가가 11억이니까 4억이 남네? 하는 거 아니야. 근데 15억이면 주변 가격이 오르니까 신축이 잘못한 거잖아. 그치? 맞지? 맞아. 얘들 잘못했어. 얘 몇 명이 다 먹고 있네. 잘못했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에서 10억에 분양해. 공급을 해? 아니요. 안 해. 하지 말자. 그럼 신축이 잘못한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 그러면 언제? 20억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억이 된 거야. 결국에 지나고 나면은 15억에 팔 수 있었던 게 20억을 만들어 놓고 그때 또 욕을 하는 거야. 이러니 공급이 되냐고. 그래서 지금 서울의 공급이 40년 만에 절망적인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를 해야 된다는 이익을 채권을 채권 매입을 해서 회수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무슨 생각이 되냐면 집값 올라가는 소리하고 자빠졌다. 이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만 집값 잡는 규제를 하는 거예요. 왜 다른 나라는 맨날 다른 나라 선진국이라며 선진국들 다 본받자며 그래서 부유세도 올려야 되고 뭐도 올려야 되고 다 올려야 된다며. 근데 그런 건 왜 안 본받냐?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집값을 올리는 게 신축이 올리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뭐냐면 그냥 국민들은 운전수인 거야. 차가 움직이는 거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지 운전수가 타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집값을 올리는 엔진이 뭔지를 봐야 되는데 엔진은 부족한 공급과 늘어나는 돈이라는 거죠. 이번에도 전쟁은 이란에서 났는데 우리나라에서 돈 부린다고 하더라고. 지금 기름이 없어서 전쟁 지원금. 그렇게 전쟁 어디를 뭘 지원해 주는지 봤더니 막 황당한 데도 많긴 하던데. 문화예술. 그러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한다면서요. 진짜. 그게 이제 삭감이 됐던 거를 몇 배로 불려서 다시 한다고. 왜냐하면 관광을 활성화해야 되니까. 더 많은 중국 국민들이 인민들이지. 그 사람도 인민들이지. 중국 린민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돈을 써주셔야 우리나라가 또 올라가는 거니까. 일리는 있어. 일리는 있는데, 그러면 미국 관광객이나 동남아 관광객은 왜 지원해 주는 거죠? 또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가짜뉴스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6월 전에 중국 인민들이 이거는 진군이 형한테 들어. 잘 몰라. 이건 홍철이 형한테 물어봐야 돼. 홍철이 형한테 물어봐야지. 나는 잘 모르겠어. 이거 뭐지? 하고 됐다. 나 홍철이 형한테 물어. 나는 모르겠어. 나는 잘 모르겠어. 물어봐야 되겠다. 진군이 형이나 홍철이 형한테 물어봐야겠다. 왜 6월 전에 뿌리는지 합리적인 의심. 의심이 든다.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다시 부동산으로 들어가자. 신축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고요. 엔진을 봐야 된다. 엔진을 봐야 되는 거야. 신축이 집값을 올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집값을 올리는 거는 부족한 공급과 재화가 희소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는 거 우리 배웠잖아요, 다. 네. 다 알잖아요. 기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못 지으니까 희소해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똑같은 상황에서도 돈이 많아지니까 오르는 거죠. 돈을 계속 찍잖아요. 이번에 찍잖아요. 그래, 돈을 찍길래 그래.
집값 올라가는 소리가 하고 집값 올라가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야 내 이야기는. 거기다가 이제 공급을 뭐 채권 입찰제를 한다 그러니까 더 이제 돈이 안 되니까 더 많이 공급이 안 돼, 비용이 올라가니까 공급이 더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강남이나 서울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맞습니다. 그 18억 안 하는 데가 18억. 18억 여기 아니야. 그러니까. 18억이야. 그 서울이 그래. 18억이야, 18.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18억이 됐으니까 웬만한 데는 이제 공급이 다 되는 거란 말이야. 진짜 이제 집이 공급이 늘어날 분위기는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또 뭐 서울시장이 바뀌면 뭐 정비사업이 어쩌게 되고 이런 이야기도 또 계속 나고 왜 그동안 해왔던 게 있으니까 말을 슉 바꾸잖아요. 그렇죠. 세금으로 집값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었죠. 안 된다고 했었죠. 지금은요. 5월 9일 전에 딸리 싹 팔으라면서요. 안 그럼 뒤져. 그 디지라고 표현하진 않았죠. 질식이라고 하지 않았어. 지식이 더 무섭다. 지식은 죽은 건 아니잖아, 일단은. 지식은 해도 안 죽을 수도 있잖아. 어쨌든 그런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하고 있는 거지. 그나마 좀 만들어서 이제 지금 당장 5년은 없지만 30년 이후에 조금 생길라나? 뭐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뭐 공약이나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 차질 없이 잘 하겠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일단은 한번 믿어는 봅시다만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비용을 자꾸 올리고 채권 입찰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자꾸 확대하게 되면 공급을 더 줄여드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 아까 표에서 본 거랑 똑같은 일이 생기는 거야. 강남은 뭐 그냥 가만히 둬도 되는 거고 주변에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나고 집값이 안정되나 싶은데 이게 또 비용이 늘어나면 또 공급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18억에 분양하던 거를 이제 28억에 분양해야 되는 거죠. 뭐 실제로 지금 뭐 동작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18억에 분양하던 게 비용 때문에 28억에 분양될 때까지 공급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고 우리 헌법에 명시된 자유시장 경제 아닙니까?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자꾸 이 시장을 옥죄는 걸 하면서도 계속 집을 올린 사람은 운전수다. 차가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운전수다. 국민이다. 네가 돈 찍었어? 아니 돈이 많아지니까 집값 올라가자. 네가 돈 찍었냐고. 내가 돈 찍었어? 아니 그러면 뭐 아파트를 내가 짓냐고. 네가 졌어? 네가 안 졌어? 내가 안 졌어? 그럼 아파트 짓고 돈 찍어야 되는 거 국민이에요? 국가가 하는 거잖아요. 국가가 한국은행이 하고. 그러면 그거를 결국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아니 뭐 소꿉장난도 아니고 초등학생들 학생회도 이렇게 안 해. 그치? 장기적인 계획을 봐야 되는 거잖아. 6월 2일에 초점을 맞춰가 정책을 하니까 6월 2일 이후에는 어떡할 건데? 경고했잖아. 6월 2일 이후에. 매물 잠기면서 가격이 올라간다고. 점상화가 온다고 했잖아. 벌써 근데 바닥 찍었잖아. 그러니까요. 어떡할 거야? 이 좀 빨리 왔다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지금 더 나올 수도 있어. 지금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더 나올 수도 있어. 이겨야 되니까. 여러분들 주거 안정은 상관없어.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들 주거 안정이랑 정치인들이랑 관계 없을 수도 있어요. 믿지 마요, 너무. 그죠? 너무 믿지 마요. 당신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뒤통수 맞아요. 너무 믿지 마요. 얼얼하다. 정치인들 너무 믿지 마세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너무 믿지 말고. 어쨌든 너무 믿지 마. 알아서 색깔 골라가서 뭐 믿지 말든가 알아서 하시는 건데 너무 정치인들 너무 믿지 마시고 6월 2일 지나고 나면은 이제 나몰라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지금 강남 집값은 잠깐 잡았는지 우리가 살 수 없는 강남 집값은 잠깐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그 주변에 저가 지역은 많이 오르고 있고 신고가 행진하는 거 보여드렸죠? 추가로 뭐가 있어요? 집을 안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집을 안 사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니까 그분들의 집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이 더 적지 전국적으로 보면. 근데 서울은 임차인들이 더 많아요. 근데 임대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를 눈으로 보여드렸죠.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걸 눈으로 보여드렸는데 어디가 집이 올랐다는 거냐? 전세가 어디가 올랐다는 거냐라고 하면 제가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죠? 할 이야기가 없다. 23년도 때부터 망고쌤이 슈퍼사이클이 온다라고 그치?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이 될 거라고 2년 전, 1년 전, 3년 전부터 계속 개거품을 물고 진짜 멍멍 이게 아니고 개거품을 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댓글 봤어? 절망적이었습니다. 니나 살아 이 새끼야. 너나 많이 사세요. 뭐. 관상은 과학이다. 야, 관상이 어땠어 이씨. 관상은 과학이다. 내가 어떡하라고 관상을 바꿔? 뭐 그래서 이렇게 투기꾼 업자 새끼 나 진짜 지우느라고 바빴다 진짜. 바빴다. 욕을 그렇게 하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많이 안 올랐어요. 이렇게 30억 하는 게 60억 되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강남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장기적인 관점을 접근하셔야 되고 신축보다는 그 외 상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강남에 입성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지역은 있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18억이라고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파트 슈퍼사이클 뭐 책까지 써가지고 2028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책 생각보다 안 팔렸거든요. 그거 안 팔리는 거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와, 이게 진짜 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소수니까 이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그 얘기 계속 했잖아. 이만큼 관심이 없는 거야. 관심이 없는데 색깔은 지금 어때? 색깔이 빨갛잖아. 강남 4구 빼고 빨간데 강남 4구도 색깔이 이제 빨개지게 바뀔 거다 이거죠. 이게 2018년 4월 1일에 중과세 발표한 이후에 6월 2일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평행 이론인가? 2026년에 2월 중순부터 중과세를 유예를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중과세 하겠다는 이야기잖아. 다주택자. 그 이야기 나오면서부터 파란색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6월 2일에 또 지방선거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이게 우연의 일치겠지? 설마 그렇진 않겠지.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정이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건지 뭐 이렇게 우연의 일치겠지. 뭐 설마 아니겠지. 뭐 어차피 정치인들이나 행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항상 불철주야 새벽까지 고민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게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아닐 거예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 답을 못하겠다. 자, 이렇다. 그래서 지금은 심리 한번 보자, 심리. 강남은 바닥 이렇게 추세 이탈했다가 추세를 완전히 이탈했다가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고 있잖아. 자, 근데 강북 지역을 볼게요. 강북 지역은 보세요. 추세 이탈을 하지를 않았어요. 계속 고하여 좀 더 그러다가 살짝 여기 그때 추세 이탈했다가 바로 어떻게 돼요? 들고 올라가고 있다가 잠깐 주춤하죠. 그러니까 강북은 많이 빠지지도 않아서 심리가. 근데 강북 중에서도 많단 말이에요. 도심권이 있거든요. 도심권. 여기는 용산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용산이. 그래서 완전 추세 이탈했다가 여기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용산. 자, 근데 도심권, 동부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성동 광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성동 광진을 빼면 아마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근데 여긴 추세 이탈 어때요? 와, 거의 예쁘다. 안 했죠. 네. 안 했죠. 여기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이 들어있다는 거야. 중랑도 들어있고. 사실 우리가 노도강 하지만 노도광중이죠. 노도광중. 그렇잖아. 중랑구도 있잖아. 중랑구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자, 그리고 동대문은 성북이라든지 이런 쪽이랑 비슷한 거지. 그죠? 노도광중이죠. 그죠? 성북하고 동대문이 비슷한 그 가격대로 보면 클래스고 그다음 노도광중이 비슷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동광진을 빼면 사실은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저가 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었다. 서부권 볼까요? 서부권. 은평, 서대문, 마포. 자, 마포를 빼면 은평하고 서대문 이게 다 클래스가 다 달라. 그지? 1.5군, 2.5군, 3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보면 이게 여기서 보면 계속 추세 이탈 거의 안 하고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강북은 심리가 많이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기존에 강남은 심리가 많이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고 있는데 강북 지역들은 심리도 많이 안 꺾였는데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강남도 나눠서 보면 동남권이죠. 동남권. 네. 동남권은 완전 추세 이탈을 해가지고 바닥까지 갔다가 완전 벗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하고 있다라는 거죠.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그래, 이거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옛날에는 강동이 강남 4구였지. 그라시움 들어올 때는. 그때는 그랬죠. 그 전에는 분당이 강남 4구였고. 아, 그랬어요? 그래요. 천당 밑에? 분당. 그래서 9,999당이라 했어요. 999당이라 했어요. 천당, 바로 밑에 999. 천 밑에. 그랬단 말이야. 서남권 보면은 여기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뭐 어디, 너무 핫하지 않습니까, 지금, 요즘에? 그래서 지금 이 심리가 매수 문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 지금 강남을 집값을 잡았다고 좋아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집 주위의 집값하고, 그리고 우리 집 전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팩트다, 팩트! 이게 팩트다. 팩트로 두드러 패고 있는 거다, 지금. 눈으로 보여줘도 안 믿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거는 이제 어때면 그게 질병일 수도 있어, 이제는. 안 되면. 가봐야 돼, 이제. 더 이상 안 돼. 치료가 안 돼,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이제. 폭락은 질병이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이제. 다시는 만나지 말고. 이제 댓글도 달지 마. 미안해. 댓글도 달지 마. 우리 서로 이제 길이 달라. 영원히 다른 길로 가는 거야. 평행선이야, 이제.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 근데 23년도, 24년도 이때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좀 더 빠른 것 같지 않으세요?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올라왔어요. 왜 그런 거예요? 상승폭이 너무, 그게 뭐냐면. 금리를 막 이렇게 확 내린 것도 아닌데. 자,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거
가 이제 거의 맞는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이제 단기적인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단기적인 초점에 맞추면 안 되고, 뭘 맞춰야 된다 그래?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러잖아요.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금리하고 수급이 집값을 결정한다라고 했었죠. 자, 장표를 내가 갖고 왔으니까 한번 볼까? 금리하고 입주 물량, 수급이 집값을 결정한다, 장기적으로. 그럼 보면, 이제 금리를 먼저 한번 보자. 금리를 보면은, 요게 문재인 때 금리예요. 지금 금리예요.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많이 높죠. 네. 그러면 집값이 오르면 안 되잖아. 근데 기억나요? 제가 금리 이야기 엄청 많이 했잖아요. 2023년. 재밌었는데. 진짜 많이 역전세랑 막 그래프 그려와가지고. 네. 구독자 여기 시청자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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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쫙 하고 막. 채팅 없어. 그, 그 와중에도 한 명 와고 욕하고 있어. 욕하고 있어. 욕하고 있어. 진짜 재밌었는데. 그때. 더 돋보여. 그냥 욕하는 한 줄이 그냥 막 빛이 나. 막. 역전세 월별로 나온 것까지 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도 내가 다 얘기해줬죠. 네. 그때 진짜 정점이었는데. 신기 왔어요. 신기. 이때 몇 개 정도 나올 거고 이때 몇 개 정도 나올 그러니까. 거고. 그때 재밌었는데. 그때 2억 주고 산 게 지금 2억 주고 샀던 8억짜리가 16억 됐던데. 그래서 금리가 높잖아. 근데 금리가 높으면 집값이 오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이야기 생각나요? 금리는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영향을 많이 줘. 그러니까 금리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그게 절대적이야. 수급도 아무 상관없이 집값이 간다. 기억나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지금은 적정한 수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레인지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금리는 너무 위로 튀거나 밑으로 튀면 절대적으로 바뀐다라는 거지. 지금 이제 익숙해진 거지. 자, 뭔 소리냐면 여기 보면은 2020년 기억나요? 금리 제일 낮을 때. 여기. 맞습니다. 월급은 쓰레기다 막 했던 막. 그치. 캐시죠. 트래시. 막 이러면서 머리 할배가 나와가지고. 외국인이 또 쓰레기라 그러니까 더 와닿잖아. 영어로 또 캐시죠. 트래시. 막 이러면서 막 사라고. 그때 샀으면 많이 했지. 그랬단 말이야. 보세요. 이때는 너무 낮았기 때문에 입주 물량이 많아도 올랐어. 기억나요? 그때 입주 물량 터지고 있는데 내가 그때 막, 어떤 놈들이 입주 물량 많으면 집값이 떨어진다 그러던데 요즘엔 다 올라. 금단도 오르고 일산도 오르고 싹 다 올랐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다 올랐죠. 입주 물량이 상관없이. 근데 지금은 이게 너무 높을 때는 어땠어요? 뭐 입주 물량이 없어도 안 올랐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왔잖아. 네. 내려왔으니까 지금은 뭐냐면 이런 거지. 이제는 금리의 영향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의 영향보다는 뭐가 더 세다? 입주 물량의 영향이 더 세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2008년 이후에는 서울은 그전에는 입주 물량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2008년 이후에는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2008년 이후에 우리나라 금리가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거 봐봐. 이랬다니까 이랬다고. 막 이렇게 계속 내려가거나 뭐 계속 올라가거나 이랬다니까. 이게 더 심했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제 생각인데 이렇게 여기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2에서 3% 사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급 물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때는 입주 물량도 금리는 그때는 문재인 때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이게 핵심이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입주 물량의 영향이 더 커졌는데 입주 물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팩트. 문재인 정부 때, 요때 5년 평균, 1년에 한 4만 5천 원 정도 입주했거든요. 앞으로 4년 동안 입주 물량이 4만 5천 원. 와. 아니, 내가 이거를 몇 번째 이야기야? 20번 이야기하는데, 이제 조금씩 바꿔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너무 질리니까. 근데 이게 팩트라는 거야. 앞으로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1년 입주 물량이 앞으로 4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의 임기 동안 입주 물량이 문재인 정부 1년 입주 물량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5년은 그래도 좀 많았거든. 봐봐. 많았잖아. 여기 2025년 여기에 딱 걸려있는 데거든. 요때 취임했잖아. 취임하고 나서부터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근데 지금 이걸 살릴 수가 있어? 아니요. 살릴 수가 없어. 끝났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35년, 36년이거든.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어. 그러면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도 집값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아니, 그래서 이제 1년치 입주 물량을 4년 동안 입주한다는 거야. 그래서 매매를 누르면 전세가 더 빨리 오르는 거죠. 이 공간 딱 막혀 있는데, 청소년 똑같다며. 여기 누르면 여기 올라가지. 여기 누르면 여기 올라가. 장난하냐? 간단한 산수라며. 이거 그래서 내가 그림 계속 보여주는 거 아니야. 매매하고 임대는 시소 같은 거라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한쪽이 올라가면 지금 문제는 시소가 휘어지게 생겼어. 입주 물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같이 올라가. 조금만 이러면서 천칭 이렇게. 같이 올라가 이렇게. 뭔 소리인지 이해했어요? 그러고 있는 거야. 같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시소가 휘어졌어. 이렇게 휘어졌어. 휘고 있는 정부가 이렇게. 양쪽이 다 올라가 이렇게. 그러니까 매매를 눌렀잖아.
강남을 누르니까 주변으로 퍼지고. 이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니까. 그러니까 매매를 누르니까 임대 튀어나가네. 어디가 나간 거. 근데 지금 요렇게 희귀 생겼다, 요렇게. 요렇게. 지금 정부가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야, 요렇게. 이거 어떻게 하면 지금 시소가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 지금. 요렇게 해갖고, 요렇게. 지금 심각하다, 지금. 자, 그럼 이게 왜 이러는 거냐? 정부가 그렇게 집값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는 거냐? 그게 자꾸 원인, 진단, 처방 이런 게 하잖아요. 자, 보세요. 지금 정부가 하는 스탠스는 딱 이거예요. 야, 다주택자하고 있잖아. 임대사업자하고 비거주 1주택자가 집값을 올리는 것 같아. 맞아요? 진단부터가 잘못. 그렇잖아. 지금,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그거니까 이 사람들을 규제를 하면 집값이 안정될 거다. 라는 거잖아. 기적의 논리. 아니, 기적의 논리가 아니, 지금 근데 전 국민이 다 그 지지율이 지금 몇 프로야? 70%. 아니, 그렇게까지 많아. 너 봤어? 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는 빵 프로인데? 아니, 이거 나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지. 뭐, 누가 지지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뭐냐면, 이 두 명의 부류가 대출을 이빨 받아서 무리하게 매수를 하니까 집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봐봐. 다주택자 집 팔아라. 맞지? 빨리 팔아라 그랬죠. 다주택자 대출 빼라. 하지 마라. 임대사업자 대출 받아서 하더라. 만기 연장 해주지 마라. 그렇죠. 임대사업자. 비거주 1주택자, 니네 살지도 않으면서 집을 왜 사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다주택자가 없어지고, 다주택자 대출이 없어지고, 임대사업자가 없어지고, 비거주 1주택자가 없어지면 집값이 안정될 거다라는 논리로 정책 방향이 그거잖아,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됐어? 다주택자가 없어지고, 임대사업자가 없어지니까 전월세가 급등하고. 간단한 산수라 그러더니 어디 갔냐? 자, 그 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가 없어도 비거주 1주택자니까 임대를 놨을 거 아니야. 그 임대가 씨가 마르는 거죠. 매물 개수가 어떻게 돼요? 실시간으로 드라마틱하게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참 내가 진짜. 봐봐. 그래서 이렇게 원인 진단을 여기를 때리니까 다주택자가 지금 집을 살 수 있어요. 서울의 집을? 아니요. 안 되잖아요. 토지를 허가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집 하는 걸 유주택자가 살 수 있어요?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배제됐어. 그리고 여러분 임대사업자 그러는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주택이라고 써놓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파트라고 읽어. 주택 문제 그러면 아파트 문제처럼 생각해. 안 그래요? 그죠? 근데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많이 받아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잖아.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임대사업자 놈들이 좋아가지고 막 집을 사고 혜택을 다 받고 있다. 혜택만 보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집을 사갖고 뭐 하고 있겠어? 임대 놓고 있을 거 아니야. 임대사업자잖아. 여기 글자 임대사업자잖아. 임대사업자. 네. 임대를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를 놓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집값이 오르니까 임대사업자가 욕을 먹지만 임대사업자들은 어떻게? 임대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기축시장에서 그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없애니까 전세 매물이 줄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들어오서 안 하는 거지, 진짜.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규제를 이렇게 이 사람들을 압박을 했는데 그런데 강남이 반등한 이유는 뭐냐 이거지. 설명해봐. 설명해봐. 어떻게 설명할 건데? 한번 설명해봐 진짜.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건데요? 누구 따라하는 것 같은데. 따라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설명이 안 돼요. 긁혔죠?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 오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압박을 계속 하면 오히려 이제 외곽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건 충분히 했으니까 네. 지금 내 집 마련하신 분들은 머리에 정확하게 박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집 사서 하나도 안 오르면 집 살 거예요? 진짜로? 안 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고 안 사고도 무지하게 중요한데 샀는데 남들보다 조금 더 올라야지 좋은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쵸? 똑같이 오르면 안 돼. 그렇지, 안 돼. 안 돼. 일단 사는 건 사는 거고 또 오래야 될 거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게 안 바뀔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정부가 돈을 찍어서 그리고 정부가 규제 정책으로 집을 못 짓게 해서 집값이 오른다라는 진실이 밝혀지면 안 되거든.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부가 잘못한 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또 뭐 어때? 정치 발언 안 해야지. 자제해야지. 검찰 때문에 독재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게 진실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야. 돈이 늘어나서. 자본주의니까 돈은 당연히 늘어나는 거고. 그럼 집을 많이 줬어야 되는데 집을 많이 지으려면 정부하고 지자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공급을 해줬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참고로 있잖아요. 서울 수도권 빼고 전국에 집이 남아 돌아요. 서울에 비하면. 무슨 소리냐면 서울 빼고는 아파트 모금률이 엄청 높아요, 여러분. 그동안에 다른 동네는 집을 열심히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안정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 집값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방에 집을 못 짓게 하면 돼요. 대구가 미분양이 넘쳐날 때 대구시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아요? 집값 폭락할 때 있잖아요. 신규 인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게 3, 4년 전이에요. 지금 그래서 대구가 반등하고 있는 거예요. 신규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입주하고 나니까 공급 물량이 점점 줄어들잖아. 그렇게 했단 말이야.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집값을 그 지방의 집값을 올리고 싶으면 신규 인허가를 안 해주면 되거든. 네. 왜 서울처럼? 서울은 인허가를 잘 안 해주잖아. 그래서 아파트 보급률이 42%예요. 서울 아파트 보급률이 42%고요. 다른 지방 광역시는 55%에서 65%예요. 그만큼 다른 지방은 아파트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래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아니 금리를 정부가 조절할 수는 없잖아. 금리는 정부가 조절하는 게 아니고 시장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맞춰가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맞춰가지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면 내려서 시장에 맞추는 거고 다시 올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올라가면 올려서 다시 낮출 수 있도록 이렇게 시장에 맞춰가지고 돌리는 거지 주체는 한국은행이 아니라 경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운전은 너무 그러니까 뭐냐면 운전수는 방향만 이렇게 살짝 결정하는 거지 빨리 달리고 늦게 달리고 엔진 성능에 달렸다는 거야. 아무리 밟아도 엔진이 깡통이면 안 달린다는 거야. 조금만 밟아도 혹 가는 게 있고 테슬라면 안 돼.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은행은 그 시장에 맞춰가지고 금리를 조절하는 역할이지 금리를 막 갖고 막 시장을 휘두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지. 그 금리 조절하는 분도 이사 가시는데. 누가요? 아 금리 조절하는 분도 강남역 가더니 딴 데로 용산으로 가신다고 하더라. 이촌. 아 거기가 떠나보다. 글로 가야 되겠다. 아니 민족공원 개발하고 이러면 야 용산의 미래는 한국은행이 찍은 거야? 와 대박이다. 아 그리고 새로 한국은행 오시는 분들은 뭐 미국의 자산이 그렇게 많으시다. 아 미국에 풀베팅이던데? 풀베팅이라고. 환율은 왜 수학개미 때문에 환율 올라간다든지. 그러니까요. 환율을 올린 주범이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돈이 되니까 그분도 그렇게 하시겠죠. 이게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본주의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좀 이 자기들이 하는 정책 방향이 좀 더 매력적이도록 바꿔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야.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야. 그런 거지.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앞으로 갈 거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은 더 오를 거다라는 거죠. 배가 아픈데 머리에다 계속 빨간 약만 바르고 있으니까 배가 낫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앞으로 서울시장은 어떻게 돌아갈 건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렇게 다급하게 이제 5월 9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설마 정부가 득표율을 보고 주택 정책을 했지 않겠습니까? 설마. 나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인데. 진짜로? 그런 거잖아. 이게 봐봐. 이게 이제 이렇게 득표율이에요. 얼마 전에 득표율이야. 작년이야? 작년일 거야. 기억도 안 나, 이제. 근데 몇 개월 안 됐더라. 1년도 아직 안 됐더라. 대통령 바뀐 지? 야, 근데 그거 맞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아. 맞습니다. 그렇지. 보시면, 이 빨간색은 아시죠? 어딘지. 파란색 보이죠? 잘 봐요. 파란색 있는데 뭐? 득표율 보니까 빨간색. 아, 그렇죠. 빨간색인데는 파란색. 그렇죠. 이게 큰일 난 거야, 지금 이게. 큰일 났어. 지금. 아니, 왜, 집토끼들이 있는 데가 불나서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는 거야. 그러네. 다급한 거야. 그러네. 최대한 가스라이팅 해야 돼. 강남을 잡아서 니네들이 좋은 거다. 이렇게 해줘야 돼. 근데 지금 좋아? 안 좋잖아. 아니, 집값은 어디가 오르고 있어? 쭉,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높은 것. 자기들의 텃밭에 집값이 오르고 있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어떻게든 6월 2일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강남을 잡아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머리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또 중간에 몇 개 더 나올 수 있어. 6월 2일 전까지. 안 내리면.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렇게 모르는 거니까. 일주일 전까지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만국정 부동산 공화국에서 절연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나는 X에만 올라온 줄 알았더니, 금융위원장 이런 사람도 공식 문서에다 만국적 부동산 공화국과의 절연? 맞아. 대출 거 나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만국적 부동산 공화국과의 절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많이 사니까 대출을 부동산에서 아예 빼버려야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잖아. 그잖아. 그럼 그런 것도 이거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집을 올리고 있다. 이런 논리 아니야?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나도 진짜 하는 것마다 다 보세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대출이에요. 대출. 증감 보이시나요? 7월 달, 8월 달 4조, 3조씩 늘어나다가 1조 5천. 지금 보세요. 4조 5천억에서 있잖아요. 5천억으로 바뀌었다. 12월에. 10분의 1 토막. 그러면 지금 이게 10분의 1 토막이 몇 토막이냐? 10분의 1 토막이 났잖아. 근데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 지금 대출을 받아서 집 산 것 때문에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말이 돼? 여기서 더 줄이는 거야. 뭘 더 줄인다는 거야? 지금 9분의 1인데 10분의 1 토막 났는데 뭘 더 줄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집값을 올리고 있지 않다니까? 그거 더 중요한 거는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대출을 막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 근데 진짜 다주택자가 대출을 받아서 올리는 거야? 이 금융위원회 공식 자료거든요. 금융위원장이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만국적 부동산 공화국과의 절연을 선언한다.
야, 공식 문서에다 망국적 부동산이 뭐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국민들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 중에 하나인데 그걸 망국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삼성전자는 망국적이야? 자, 저 보세요. 그래서 2월, 3월, 약간 12월 자료였으니까 2월, 3일 주담대를 한번 봅시다. 주담대가 3조가 늘었대요. 2월 달에. 그리고 3월 달에 옛날 0.3조 늘었대요. 300억 늘었다는 거예요. 그럼 대출이 너무 많아서 집이 오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디딤돌 버팀목은 플러스 0.9조. 보금자리로는 0.6조. 디딤돌이랑 보금자리로는 뭡니까? 집 살 때 대출을 받는 거고. 네. 버팀목은 전세자금 대출이에요. 자, 서민 실수요자들.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출 있잖아요. 그게 은행 자체의 대출이에요. 근데 은행 자체의 대출도 우리 가계부채 잡을 때, 주택담보대출 잡을 때, 은행, 보시면 일반 0.6. 이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은행 주담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파트 담보대출. 근데 집단대출, 전세자금 대출까지 은행 주담대에 넣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주담대가 4.4조가 늘었다 그러면 실제로 일반 주담대는 그것보다 훨씬 조금 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숫자를 커 보이게 하려고 다 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4월 달에는 보세요. 은행 자체가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고, 집단도 줄었고, 전세도 줄었어요. 근데 디딤돌은 어때요? 1.1조. 보금자리로 0.4조.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지금 한도도 안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집을 사고 있는 거다? 옛날에는 그럴 수 있지. 옛날에 그 사람들이 받아서 사서 올랐다고 칩시다. 근데 10월 이후에는 6, 7일 부동산 규제였나, 작년에? 그거 이후에는 아예 담보대출이 안 나오잖아. 그럼 그 사람들이 다주택자는 담보대출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집을 올렸지? 대출 받아서? 실제로는 뭐냐면,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으로 다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집값을 올리는 원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6억이야, 9억이야, 청년, 그쵸.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런 그쵸. 사람들이라는 거야. 그런데 정부의 논리라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규제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사람들이 규제할 수 있어? 못하죠. 없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원래부터 나쁜 놈. 한마디만 태워주면 박수 치는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너. 그리고 여기 후랭이 나오는 사람들. 싹 다. 망국적인 사람들 있잖아. 네. 그 사람들. 그래서 그게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사실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듣지도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듣지도 않고,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건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진단이라 그러면 앞으로는 대출이 점점 안 나오겠네. 다주택자가 소유한 수도권 규제 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아니, 내가 받을 때 기준으로 해줘야지.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알고 미리 대출은 장기적으로 받는 거잖아. 막 7년씩, 10년씩 받는 거잖아. 그러면 7년, 10년 뒤에는 어떻게 예측해, 국민이. 정부는 알아? 근데 중간에 바꿔버리면 어떡해. 그래서 옛날 기준으로 해주는 거지. 이거 막 바꾸는 게 아니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근데 대상이 1.2만 가구래요. 다주택자인데 1.2만 가구가 대상이 된다는 거야. 대출을 받았대요. 그래서 봤더니 수도권에 7.5천, 이거 2.7조래요. 이걸 회수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가 절연이 되는 거라는 거야. 자, 그럼 매물 출회 효과가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 가계부채가 2,000조가 넘어요, 지금. 알아요? 2,000조가 넘는데 1%, 그 가계부채의 1%를 줄이면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이랑 절연이 된다는 거야. 뭐가 맞는 겁니까? 뭐가 팩트입니까, 여러분? 그냥 때릴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지지율이 몇 프로라 그랬냐. 그래서 얘 설명은 길고 있잖아요. 듣지도 않잖아요. 이런 상황이다. 심각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대출받아 집 사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대출은 줄어들 거다. 그리고 서민 실수요자가 아니면 대출 안 해줄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서민 실수요자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야 되는 거고, 앞으로 계속 더 오를 거니까. 왜? 안 사면 전월세가 더 오를 거니까. 태루가 없잖아, 태루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집을 사야 될 거다, 이런 거고. 집을 샀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고 안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샀으면 다행인 거야. 샀으면 열심히 살게 될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가 돼, 집을 사게 되면. 왜 게임 체인저가 되냐면 집을 사면 담보대출을 받게 돼 있어요, 보통. 그러면 담보대출이 있으니까 500을 벌면 이자 200을 빼고 나머지 300으로 생활하는데, 담보대출이 없으면 500 가지고 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잘 안 보이죠. 강제저축 기능이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담보대출 받으면 원금을 다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요. 언제 갚냐면 7년 뒤에 갚는데요. 7년 뒤에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다른 집을 사면서 갚아요. 그러니까 계속 빚을 내고 살기 때문에 죄락하게 돼. 그지? 그리고 집을 샀으니까 내리면 어떡해? 그래서 집값 내린다고 박수 치는 채널은 이제 끊고 절연하고 어디로 가죠? 후랭이 TV로 오는 거죠. 적폐 채널로. 적폐 채널로 와가지고, 그 집값 오른다, 내린다. 오른다. 자산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산시장이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잘 생각해 보세요. 대출 내서 10년 동안 아껴 살면서 부동산에 관심 가지고 공부하고 임장 다니고 이렇게 10년을 사는 사람이
성공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좀 더 부자가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강뷰 진짜 30년, 40년 살아 가지는 게 맞지 않아요? 자기 돈으로. 그치, 자기 돈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내 나라 한강뷰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내 나라? 몇 개 났어? 이런 거잖아. 그거 원래 자기 거야? 막 이런 느낌인 거지. 맡겨놨어? 그 제 이야기는 그분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지어서 뭐 줘야 된다면 인큐베이팅 해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그래서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그분들이 다시 나가서 스스로 자립하게 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근데 계속 거기서 평생을 누리고 살아버리면 어떻게 하죠? 곤란하죠. 그죠? LH가 있잖아요. 임대주택을 하나 지을 때마다 1억씩 손해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통계이긴 하지만 지금은 더 커졌겠죠. 왜? 공사비가 늘었으니까. 자, 근데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을 지을 때마다 LH 부채가 늘어납니다. 그 LH 부채를 줄이라 막 그러잖아. 공기업 부채 줄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임대주택을 짓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제 LH의 재무제표를 분석해보면 새로 짓는 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에 운영하는 부채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몇 년 전부터.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신규는 안 지으면 되는데 운영은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LH의 월세를 올리면 되거든요. 올릴 수 있어요? 아니요. 없어. 그래서 LH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짓는데도 손해를 보지만 계속 운영하면서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국가가 지원해주고 있는 돈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혜택을 계속 평생 소수만 가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자립할 수 있는 기간을 만들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게 안 좋다 생각해. 그럴 거면 차라리 그 돈으로 그냥 쿠폰을 찍어서 월세 쿠폰을 주는 거야. 예를 들면 한 달에 50만 원씩 월세 보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임대주택에 안 살아도 되고 그럼 내가 임대주택이라는 거 뭐 좋은 글씨가 생기는 거잖아. 내가 임대주택에 들어가면. 그 선진국은 그렇게 많이 해요. 이런 거는 왜 선진국 안 따라하는지 모르겠어. 바우처로 하자. 물리적으로 계속 나누지 말고 그 정부가 계속 나누고 있는 거잖아. 나누지 말고 바우처로 하면 되잖아. 바우처로. 그러면 내가 티도 안 나고. 그 티도 안 나고. 그 우리 애들은 같이 애기들 있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가 맞아? 바우처가 맞죠. 그러니까 내 이야기가 그 이야기야. 웃긴다니까. 그러니까 막 선진국 다 세금 높은 것만 전부 다. 그 미국의 세금이 높다, 뭐 실질세 2%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사람들이 참 몰라요. 그래서 내가 뭐냐면 미국은 살 때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챗GPT 돌려보면 나오지. 뭐 캘리포니아 이런 데는 살 때 기준으로 하지만 나머지 주들은 전부 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뭐 그거에 맞춰가지고 세금이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둘은 아는 거야. 셋은 뭔지 알아요? 그 상한선이요 연간 2%를 넘지 않아요. 아, 증가율이? 그치. 그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10억 주고 샀어요. 그러면 10억 기준으로 2%를 낸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100억이 되건 1000억이 되는 간에 1년에 2%씩 밖에 안 올라간다는 거야. 2%씩.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 원래 자기가 샀던 가격 기준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무슨 소리야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10억을 지금 주고 집을 사면 내가 이거 사면서 재산세를 부담한다는 걸 인지하고 사는 거니까 네 책임이다라는 거지.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간 건 내 책임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네가 책임을 많이 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는 올라가면 바로 국민 책임이잖아. 뭐냐면 정부가 돈을 찍어서 집을 안 지어서 올라가는 거니까 정책을 잘못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그걸 과도하게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상한을 아무리 올라가도 상한을 2%로 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살 때 인지하고 1년에 2%씩만 올라가겠구나라고 하니까 생활이 설계가 되는 건데 우리는 세부담 상한선이 몇 %인지 알아? 150%인데 다주택자는 그런 것도 없어서 300%였어. 그러니까 이걸 먹는 거야. 이걸 세금을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쓰지 않아요, 미국은. 근데 지금 우리는 집값을 잡는 수단으로 쓰는 거잖아요. 및 정치적 도구. 정치적 도구로 쓰는 거야. 국민 전환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긴 해. 보유세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있으면 그 세금 낸 거를 다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담세율 말고 실질적으로 국민이 내는 거는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사는 게 월세 사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는 거야, 실제로는.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사게 만드는 거죠. 집을 사게 만드니까 집이 계속 또 공급이 될 게 아닙니까? 공급이 되니까 상당히 점점 높아지는 속도가 낮아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데 집을 점점 못 짓게 해가지고
집값을 계속 올려서 세금을 뜯어가고 집값을 그걸로 잡으려고 그런다고. 잡으려고 그래서 비용을 자꾸 늘리고. 그 비용이 자꾸 늘어나니까 전월세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 선진국이라며. 선진국 좀 따라해. 좋은 거 좀 따라해, 좋은 것 좀. 세금 자체가, 지방세 자체는 지방의 재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집값을 때려잡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야. 대통령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래요. 세금은 집값을 잡는 수단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당선되기 전에는. 그런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있더라. 아, 그런 말도 하셨지. 네. 어록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죠. 정말 많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 거죠? 답답하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을 예상해보면 이게 바뀔 것 같냐? 안 바뀔 것 같다. 그러면 앞으로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냐? 안 오를 것 같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지 못하는 강남은 계속 규제해서 잠깐 이럴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상 15억이야, 9억이야, 6억이야는 계속 오를 것 같지 않냐. 왜 거기는 규제할 수가 없지 않냐. 언젠가 정부가 지자체가 깨닫고 국민 여러분 그동안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그래 비용도 줄이고 그다음에 공급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10년, 15년 뒤에 서울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주의 기운을 받아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재명이요? 아니요. 그럴 것 같냐고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실명만 거론했는데도 무척 당황하시는군요. 아예 그럴 것 같냐고요. 볼드모트도 아니고. 그럴 것 같냐고요.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산을 취득해야 되는 거예요. 더 오를 거니까 서울의 자산을 취득해야 된다라는 건데 서울은 노답이잖아. 신규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자연스럽게라는 거죠. 자연스럽지라는 거죠. 아니 내 말이 잘못했어요? 그 서울의 아파트의 노후도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다. 그거 보여줄까? 데이터로 보여줄게. 연간에 매년 입주 물량이잖아요. 매년 입주 물량인데 30년이 넘은 데가 요만큼이라는 거지. 그렇잖아. 뭔 소리냐면 자 30년이 넘은 게 이제 96년까지가 30년 넘었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30년 넘은 아파트들이잖아요. 이제 10년 지나면 이만큼 되는 거죠. 30년 지난 게 많아요? 안 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면 10년 뒤에도 서울에 살 거잖아요. 아직 뭐 100살 안 되셨으니까 아직 10년 뒤에도 서울에 사실 거 20년 뒤에도 서울에 사실 거 아니야. 살아있을 거 아니야. 대부분 확률은 없잖아. 그러면 그때는 서울의 아파트의 반 이상이 30년이 넘어간다는 거야.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다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밖에.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집을 사는 수밖에 없다. 돈이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가 안 돼. 그러면 현금 신축으로 사시면 돼. 주머니 한 30억 있잖아. 300만 원도 없잖아.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작은 돈으로 크게 부풀릴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재개발은 첫 집을 사시는 분한테 추천하기는 좀 어렵지. 부담스럽지. 왜냐하면 복잡하잖아. 아파트는 정해져 있잖아. 네이버 들어가면 딱딱딱딱 평형별로 딱딱딱딱딱 얼마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우리나라 아파트는 이게 막 되게 정형화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재개발은 동네마다 사이즈마다 반지하냐 아니냐 신축이냐 아니냐 물새 안 새? 길에 붙었어? 밑에 시유 있어? 다 다르단 말이야. 물건마다 전부 다 다르단 말이야.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치. 입주권이 나오냐 안 나오냐 물딱이냐 불딱이냐 대가 2개 나오냐 3개 나오냐 뭐 이런 것도 있다.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초짜들은 공부가 좀 많이 되신 분들이 하는 거고 초짜들은 그냥 아파트 사서 재건축 되는 걸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다시 생각해보면 그러면 선생님 내 돈으로 어떤 아파트를 사야지 가장 많이 올 것 같습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세 차익은 있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시장 수익률을 원하는 게 아니라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똑같이 집을 사는데 얘보다 내가 더 많이 올라야 기분이가 좋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려고 유튜브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쟤보다 조금 더 보려고. 분당 양지마을보다 내가 좀 더 올라야지 기분이 좋잖아. 그렇죠. 양지마을 특정해서 좀 했긴 그래요. 그럼 양지마을보다 더 많이 올라면 양지마을보다 더 포텐이 터질 것 같은 데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게 재건축이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그 포텐이 뭐냐면 안전마진이다. 오늘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해보자. 서울의 정답은 뭐다? 재건축하고 재개발이다. 그러면 여러분 재건축은 왼쪽이겠어요? 오른쪽이? 요거겠어요? 왼쪽. 요거는 다 딱 봐도 복잡하잖아. 빡세. 빡세. 막 교회도 있잖아요, 뒤에. 교회도 있어. 무슨 사랑하는 교회. 막 사랑해. 막 다 사랑한대, 자매님들. 사랑한대. 그럼 이게 어떻게?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요거는 그래도 딱 정해져 있잖아. 그죠? 요게 재건축이다. 요런 거 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초보자들은. 좀 하시는 분들은 요런 거 하면 기회가 많죠. 왜?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다니고 잘 찾으면 좋은 것들이 있단 말이지. 그래서 첫 집인 분들은 이런 거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상한 아파트 가격이, 이게 뭐냐면 되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파트 가격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논문을 몇 개를 보잖아요. 그럼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보세요. 이게 이제 막 그 머신러닝 기법으로, 그러니까 AI 기법 중에 하나인 거지. 머신러닝 기법으로 데이터 연식하고 아파트 연식하고 가격의 관계를 표현해 본 거예요. 오, 디지털. 오. 알잖아. 선형 관계가 아니라 이거 곡선으로 나오는 거야. 다 보면 선형 관계만 나오잖아. 코럴 그거. 그치, 선형 관계만 나오는데 이게 곡선으로 나오는 거야. 이게 우리는 AI 시대 아닙니까? 머신러닝 옛날 방식 안 합니다. 뭐 편차가 어떻고 뭐 루트를 제곱해서 뭐 빼가지고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고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런 거지. 옛날 방식이야. 그냥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돼요. 선생님 쭉 뽑아준다는 거지.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나. 이쪽으로 갈수록 연식이 오래돼. 그럼 그냥이 뭐냐면 여기는 뭐냐면 연식이 얼마 안 됐어. 신축이야. 신축은 가격이 비싸다. 소위 말하는 신축발. 그치. 신축 가격이 비싸다. 근데 신축발이 10년이 지나가면 가격이 훅 떨어지더라. 신축발은 10년이라는 게 증명이 됐다. 신기하다. 머신러닝으로. 머신러닝. 이게 선형은 힘들어. 복덕방 보고 있나? 복덕방. 이게 데이터다. 뭐 파동이론 이런 걸로 폭락한다던 사람 다 어디 갔냐? 요새 잘 자냐? 조회수는 잘 빨았대. 잘 사나 모르겠다. 뭐 무슨 외국 사람 이름 있잖아. 엘리트? 엘리트 있잖아. 엘리트. 파동. 엘리트는 잠시 아파트 이름이고 공부 안 해봤겠습니까? 다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쭉 떨어진다가 신기하게도 22년 차만 되면 가격이 다시 올라요. 오, 되게 신기하다. 근데 왜 22년 차지?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이게 실거래를 연구한 사람들의 논문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현상이에요. 되게 신기하다. 서울만 그래. 서울만.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왜 22년 차부터지? 아니 오래될수록 왜 가격이 비싸냐고. 이제 재건축이나 뭐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파트니까 재건축이겠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 아파트 가격은 현재 이용 상태 더하기 미래의 이용 상태에 대한 기대가 합쳐져서 가격이 돼요. 뭔 소리냐면 낡은 재건축 아파트가 되게 비싼 거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전세가 싸요, 비싸요? 엄청 싸죠, 전세는. 왜? 거기는 돈을 시세 차익은 없잖아. 네. 그러니까 현재 이용 상태로 가격이 평가되는 거잖아. 그래서 엄청 싸지. 근데 가격은 뭐 엄청 비싸죠. 그게 얘기 뭐냐?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제 이야기는 뭐냐면 이거는 재건축은 살기는 불편하지만 그런 이야기 있잖아. 콘크리트 덩어리 그게 뭐 얼마 비싸다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그거는 집을 콘크리트로 보는 거지. 콘크리트로. 땅값으로 보는 게 입지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집을 사는 거는 그 동네의 인프라를 사는 거지. 그치? 입지를 한다고 하지. 자, 근데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신축에 대한 기대면은 얘가 신축 가격이니까 얘를 재건축하면 얘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합리적이잖아.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잖아. 네. 근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가요? 자, 보세요. 이게 요렇게 돼야 정상이에요. 요거보다 높진 않지만 요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정상인데 자, 내 생각은 재건축이 안 되는 아파트는 요렇게 가고 재건축이 되는 아파트는 요렇게 가고 평균이 이렇게 나오는 거다. 평균의 합.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 집을 하는데 구축을 샀어, 돈이 없어서. 근데 재건축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인생이 멸망. 타이거님 표현 쓰지 말고 날아간다. 폭망한다. 탈출해라. 이렇게 푹 같이 다니듯이 오래 같이 다니듯이 물들었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지.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기 어렵다. 그리고 시작하면 안 오르진 않겠지만 조금 오를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제가 재건축이 될 아파트를 사면 어떻게 돼? 그렇죠.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쫙 올라가죠. 요만큼이 분담금이에요. 이 정도까지 올라가겠죠. 결국 뭐냐면 지금 서울에서 재건축 아파트를 산다 그러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거를 사야 되는 거네. 그래야 많이 오르는 거네. 맞죠? 네. 그러면 재건축이 가능성이 높은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재건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는 어떤 아파트죠? 제가 돌려보니 용적률이 210이 넘어가면은 가격이 훅 떨어져. 신기하게. 왜 그럴까? 용적률이 210이 넘어가면은 일반 분양할 가격이 돈이 안 나. 일반 분양할 면적이 작아지잖아. 그래서 가격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가 작아지는 게 용적률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사업성. 그렇지. 그래서 자, 간단하게 해볼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죠. 야, 공사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공사비 지금 딱 올릴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되겠냐? 되겠냐? 그게? 되겠냐? 어떻게 설명할 건데? 설명해 줄게. 들어봐. 네. 눈 크게 뜨고 봐요. 그래프는 당신을 해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게 여기가 뭐냐면 8억 하는 집이 있어요. 이게 가격이에요. 아파트 가격이에요. 8억 하는 집이 있는데 공사비가 4억이에요. 네. 옛날에 이랬거든요. 그럼 전체 집값에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반이죠. 그러면 8억짜리 집을 팔면 4억 원 공사비고 4억이 남는다는 거네. 그죠? 근데 이게 공사비가 이게 이제 한 2016년, 17년 이럴 때 이야기예요. 공사비가 그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잊혀버렸지. 아직 안 끝났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어쩌고저쩌고 코로나로 돈 풀고 이러면서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 그 이제 6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8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집은 안 올랐잖아. 8억짜리 집을 팔아가지고 공사비가 이제 75%. 75%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러니까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근데 지금 어때요? 서울에 18억 안 하는 데가 있어요, 없어? 거의 뭐. 거의 없죠. 웬만한 데도 18억 하잖아. 근데 그래서 공사비가 다시 6억에서 50% 올라가지고 만약에 9억이 된다고 쳐봐요. 호르무즈. 호르무즈 때문에 9억이 된다고 쳐봐. 예를 들어 호르무즈 때문에. 호르무즈 9억 됐다고 쳐봐. 그래도 공사비 비중이 몇 프로가 돼요? 50%. 그 뭐냐면 매매 가격이 이제 절대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공사비가 아무리 높아져도 따라갈 수가 없는 단계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서울의 사업성이 확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버린 거지. 개선이 된 이유는 가격이 올라서 그런 거죠. 그동안 서울 공급을 너무 안 해가지고 가격이 확 올라가고 획기적인 공급 환경이 개선된 거죠. 이게 시장 원리잖아요. 가격이 오르면 공급이 늘어난다. 그 공사비 갖고 한창 시끄러웠던 올파포하고는 또 다른 환경이죠. 그렇죠. 올파포 13억에 분양했어요. 올파포를 13억에 분양했어요. 공사비 때문에 막 난리였잖아요, 막. 그렇지. 올파포를 13억에 분양했는데 지금 34억이에요. 지금 21억밖에 안 올랐죠. 그때 1억 3천이면 청약을 할 수 있었는데 1억 3천이면 청약을 할 수 있는데 지금 21억 올랐으니까 20배밖에 안 터졌네. 4, 5, 6, 2년 6개월 만에. 그때 당첨되면은 뭐 청약 취소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 해야 된다고 안 된 게 다행이라고 한 사람들 다 어디 갔어? 뭐 하고 있어? 지금 뭐 하고 있냐? 유튜브 하고. 잘 사냐 요즘에? 그런 거죠. 그때 내가 얼마나 욕을 먹었냐. 그 사람들은 조회수 30만, 나는 3천. 그 막 여기 실시간 120명. 그렇죠. 그때 둘이서 막 만남을 편하게 했지. 그때 편하게 막. 금리가 있잖아. 막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지. 자, 여러분 그때부터 보신 분들 많을 텐데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때 집 산 사람들 얼마나 많아. 그때 질문이 그거였어. 선생님 마이너스 5천인데 팔아요. 처음부터 그거였지. 그치. 처음부터 그거였어. 근데 그때 산 사람들 많이 올랐지. 자, 이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 보세요. 이 재개발을 재건축을 하는데 땅이 이만큼 있어요. 땅이 이만큼 있는데 항상 그렇지만 기존에 조합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은 조합원 분양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나머지 땅을 가지고 일반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분양을 했으니까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돈으로 조합원의 분담금을 까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일반 분양 면적이 클수록 일반 분양을 많이 할수록 뭐가 돼요? 분담금이 줄어드는 구조인 거죠. 돈을 많이 벌어와가지고 비용을 까나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반 분양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실은 일반 분양 매출이 커야 되는 거지. 일반 분양 매출이 커지려면 P 곱하기 Q. 가격 곱하기 면적. 일반 분양하는 면적도 커야 되고 일반 분양하는 가격이 높아야 되고 그게 곱으로 늘어나는 거지. 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일반 분양 가격이 올라가든가 일반 분양 면적이 올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분양 면적은 잘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구역이 지정되고 나면 땅이 안 늘어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용적률을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용적률 올려준다 그러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용적률을 올려주든가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 되는데 실제로는 분양 가격이 영향이 더 크다라. 용적률은 올라가봐야 300에서 330인데 분양가는 12억 있는 게 18억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분양 가격이 높은 데를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이게 상세가 되게 생겼다. 아니 구역이 지정되면 구역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무슨 1구역 지정돼서 땅이 늘어나요? 갑자기? 아니죠. 그죠? 부동산은 그래서 부증성이 있잖아. 증가하지 않는 특징이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서 지금 돈이 많이 든다는 데는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에 안 되는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 된다. 자, 그래서 용적률 가격 있잖아. 이게 약간 그림이 똑같은데 여기는 용적률이에요, 이번에. 용적률 100, 150, 200, 250이 쭉 있잖아요. 뭐 신기하게도 보면 용적률이 210이 넘어가면 가격이 쭉 떨어진다? 250 이상은 거의 심정지인데요? 심정지야. 돌아가셨어. 서울에서는 210을 기준으로 210이 기존 용적률이 재건축 아파트 기준으로 넘어가면은 가격이 많이 안 오르더라 이런 이야기. 그러면 서울에서는 무슨 아파트를 사야 돼? 오래된 아파트를 사려면 용적률이 210보다 크냐 작냐. 근데 이것도 아까 P 곱하기 Q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용적률은 가격이 반영이 안 돼 있는 거죠. 가격이 더 올라가면은 212, 220, 230까지도 가능해진다는 거야. 반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크잖아. P 곱하기 Q. 근데 용적률이 기존 용적률이 이제 면적을 결정하는 거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P 곱하기 Q면 뭐냐면 이런 거지. 반포는 가격이 엄청 높으니까 230도, 40도 한다는 거야. 근데 지방 가면 있잖아요. 용적률이 80%인데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절대가 자체가 워낙 낮아서. 그렇지. 원가하고 분양가 똑같으니까 팔면 팔수록 자선 사업하는 거죠.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하지. 그런 거죠. 그래서 210을 기준으로 좀 고가 지역은 좀 더 220, 230까지 봐도 되고 저가 지역은 좀 더 낮게 봐도 되는데 지금 전부 다 18억이기 때문에 210, 220도 재건축이 가능하다. 근데 230이 넘어가면 고민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리모델링을 하냐? 저가 지역은 재건축을 하냐? 반포는 무조건 재건축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 이게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을 알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강의를 하고 앉아있네.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 안전마진.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만 되면 그냥 버는 돈인 거야. 그냥 버는 돈. 좋지 않아? 혹하지 않아?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이 생기는 거야, 따로. 주머니가 두 개가 생기는 거죠, 주머니가. 우리 갭 투자를 하면 우리 아파트가 올라야 돈이 되잖아. 근데 그 주머니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이 안전마진은 뭐냐면 재건축을 하면은 안전마진이라는 주머니가 있고 시세 차익이라는 주머니 하나 더 생기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둘이 버는 게 돈이 돼요. 한 놈이 버는 게 돈이 돼요. 둘이요. 그래서 맞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맞벌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전마진이 큰 걸 사는 게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이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맞습니다. 설명 다시 한번 해줄게. 내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또 뭐 잘 막 보여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눈으로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강의 한번 해줄게. 보여준다. 자, 보여준다. 보세요. 자,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또 말만 하면 또 잘 알아듣잖아. 691명이네. 재미없나 보네. 지금 돈 되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 지금 나가고 있네. 그래서 공부가 힘든 거야. 다. 공부가 이렇게 힘든 거야. 자, 이제 지금 엑기스 지금부터 나온다. 집중하고 들어. 자, 보세요. 주변 시세가 18억이에요. 18억. 그래서 내가 주변 시세 새 아파트를 샀어. 그럼 18억이죠. 이 아파트 사서 돈을 몰라 그러면 이제 20억이 됐어요. 그럼 2억을 버는 거죠. 이게 시세 차익인 거죠. 네. 그래서 갭 투자를 하면, 이게 집을 사면은 갭 투자라고 하면 안 되지. 망국적인데, 그지? 집을 사면은 주변 시세가 올라 돈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제재는 뭐냐면 주변 신축 아파트가 18억인데 제재가 18억 하진 않잖아. 왜? 흐름하니까. 네. 그리고 분담금도 들어가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게 매물 가격이야. 내가 9억 주고 샀어요. 9억 주고 샀어요. 제재 빌라를, 재건축 아파트를 9억 주고 샀어요. 그럼 분담금이 한 보통 2, 3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2억 나왔다고 쳐봐요. 그럼 12억이 되죠. 그러면 내가 9억 주고 샀는데 나중에 분담금을 2억을 낸대. 2억을 낸대. 그러면 나는 얼마 주고 산 거죠? 3억을 낸대. 그러면 난 12억 주고 산 거죠. 근데 주변 바로 옆에 아파트가 얼마야? 8억. 그러면 얼마가 남는 거예요? 6억. 진행만 되면 6억. 이게 안전마진인 거야. 이게 6억 안전마진. 개꿀? 개꿀. 그런데 그러면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 그러면 이 안전마진이 큰 거 사면 되는 거네. 사업성이 안 나오면 안전마진이 적겠지. 그지? 이거 안전마진이 큰 걸 사면 되는 거야. 똑같은 아파트인데 똑같은 넣어주고 안전마진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이 자산을 퀀텀 점퍼 시키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안전마진이 큰 재건축 아파트를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그 안전마진은 제재의 핵심이다. 재개발은 좀 난이도가 있으니까 재건축은 쉽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게 계산하기 쉽겠어요? 요게 계산하기 쉽겠어요? 둘 다 좀 그림으로는 빡세 보이지만. 빡세 보이지만 얘는 이게 딱 봐도 구멍이 딱딱딱 지해진 데 딱딱딱 들어있잖아. 그지? 공장에 찍어낸 것처럼. 네. 얘는 주차부터가 딱 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집장사들이 엄청 노력해서 만든 것 같지 않아? 네. 다 종류가 달라요, 그죠? 네. 얘는 딱딱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가 계산하기가 더 쉬운 거죠. 얘를 사면 얼마가 남겠다 이런 걸 계산하기 쉬워요. 이거를 거의 20년 노하우를 만든 게 있잖아. 이거 단지 하나를 분석을 했어. 그럼 여기 평형별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막 이거를 가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왜 가리냐면 어떤 사람들 보니까 되게 유명한데 지금 동시 막 조회수가 10만 이렇게 나오는데 막 매물 3개 있는 아파트가 좋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럼 그러면 돼? 요즘에 가보면 이상하게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은데 이상하게 아파트 가격이 높은 단지들이 보여. 꿈 이런 데 있잖아. 드림 막 이런 거 있잖아. 이해가 잘 안 되는 데가 좀 있어. 물론 뭐 시장 가격이 받아들이긴 해야지. 근데 그럼 여기 이제 우리 제 계산해 놓는 거예요. 엑셀로 계산하는데 시대가 엄청 길어. 근데 다 줄인 거야. 보면 주변 시세가 11억인데 재건축하면 24평을 받는 거예요. 11억인데 지금 안전마진이 4억이라는. 가만히 있으면 얼마 번다? 4억 번다. 4억 번다. 근데 매매 시세가 얼마야? 충격적. 3억 1천. 3억 천. 매매 시세가 3억 천인데 안전마진이 4억이라는 거야. 돼야 4억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게 4억을 되는데 근데 이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아파트를 살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후랭이님이 1억이 있어. 근데 10억 사야겠어. 그러면 뭘 살 거야? 첫 집이야. 아파트를 사야 될 거 아니야. 1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서울에?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 매매 시세가 3억 천이에요. 네. 요거라도 사야겠어. 인생 게임 체인저를 만들어야 되니까 사야겠어. 그러면 생애 최초야 마침 보니까. 그럼 1억 있으면 3억 천짜리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왜 66%잖아. 33%잖아. 자기 자본 비율이. 생애 최초 70% 받으면 딱 맞잖아요. 1억이면 얘를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죠. 근데 안전마진이 얼마예요? 4억. 근데 얼마나 써요? 1억이요. 물론 나중에 분담금이 3억 8천 나올 수 있지만 입주 안 하고 나도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24평 전세 3억 8천 안 할 것 같아요? 못 들어가면 3억 8천 전세 나도 되잖아요. 그럼 분담금 내요 안 내요? 나 돈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돼. 재건축 재개발하면서. 순서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 전세 넣으면 되잖아. 그리고 이거 입주할 때 되면은 대통령이 한 3번 바뀌었을 거야. 요즘에 또 대통령이 좀 빨리 바뀌는 추세잖아. 몇 번 바뀌었을지도 몰라. 정책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 근데 이런 사람을 막는다고? 1주택인데? 그렇죠. 이건 못 막을 것 같은데. 그치. 안전마진 6억 5천 7억도 있네. 이게 분담금이 마이너스야. 돈 걱정 없어. 환급. 이런 데도 있다는 거예요. 걱정되면 이런 거 사면 되잖아. 마이너스 1억 6천 이런 거.
7억 천인데 1억 6천 이런 거 사면 되잖아. 안전마진 놓고 있죠. 평형별로 다 그렇다는 거죠. 이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 간질간질하게 하지 말고 요 앞에 지워줘요.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광고 한번 또 해야죠. 적절하지 않냐? 지렸다. 적절하다. 빌드업 지렸다리. 빌드업 지렸다리. 예. 후랭이 TV 경제살롱 특별 강연서. 요즘에 후랭이 TV에서 경제살롱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해야죠. 후랭이님께서 해달라는데 해야죠. 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 언제라고요? 5월 9일입니다. 5월 9일이에요. 5월 9일. 토요일 5월 9일이 토요일이에요? 오후 2시. 토요일 오후 2시. 네. 이때 오시면 제가 아까 그 표를 오픈. 시원하게 단지 딱 까고 평양 까고 시원하게 까겠다. 그럼 아까 그게 그냥 재건축을 설명하기 위한 샘플이 아니고 괜찮다고 해서 실제로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희가 보려고. 3,400개 단지를 분석해 놨거든요. 24년도 우리 또 수제자가 2명이 또 있잖아. 막 돌려가지고. 사실은 요즘에는 또 이거는 좀 오래된 거고 거의 해보니까 거의 맞아. 1, 2억 차이 정도 나는데 많게는 1, 2억인데 10년, 15년 뒤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야. 그죠? 보통 그런 거지.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분당을 2년 전에 이야기했을 때 그거 언제 돼요? 올라요? 맞아요. 그게 했는데 벌써 지금 9억짜리가 16억 됐잖아. 까까큐큐 어디 갔어? 까까큐님 나와라 까까큐큐. 어디 갔냐 까까큐큐. 나왔다. 우와 나와. 까까큐큐님이 그때 남들이 다 관상감각이다. 니네 사세요. 업자 새끼야. 막 이럴 때 까까큐큐님은 믿고 샀잖아. 그때 자기 돈 3억 들었다고. 9억 했다고. 자기 돈 3억 태워서 대출 6억 받아서 9억짜리 샀다고. 지금 얼마 해? 까까큐큐 지금 얼마 하냐고. 지금 얼마요? 지금 15억 마지막 거래였고 이제 매물이 없어. 16억인지 17억인지 몰라. 부르는 게 값 아닐까 싶긴 한데. 그래서 그때 뭐냐면 저 단지를 분당인데 저층이고 저층 그랬다고. 언제 돼요 그거? 근데 안 돼도 오른다 그랬잖아. 왜 안 돼? 언제 돼요 그거? 아까 뭐라 그랬어?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진짜. 이걸 이해해야 된다니까. 지금 까까규규님 15억에 16억 안 되잖아. 6억. 6억이었고 9억이었다 원래. 그러니까 6억을 번. 자기 돈 3억 태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던 게 그때 내가 들었던 이야기가 손도 쥐고 지정이 안 되면 실망감에 집값이 40%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 했잖아. 복덕방이 셌잖아. 근데 안 빠졌잖아. 그리고 여기는 손도 쥐고 지정도 안 됐어. 까까규규님 산 거는. 진짜요? 까까규규님 손도 쥐고 지정도 안 됐다니까. 안 됐다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1년 뒤에 또 어디를 얘기했냐. 이제 15억이니까. 평촌 이야기한 거잖아. 평촌도 똑같았어. 8억 얼마에 자기 돈 3억. 근데 그게 지금 2, 3억 올랐다. 평촌. 그 다음 어디겠어? 어디입니까? 그 다음엔 5월 9일 2시에 알려드리겠다. 후랭이 TV 경제살롱 특별. 여러분 제가 했잖아요. 망고쌤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 타이거님이니 다른 분들 이거 하신 분들은 전부 다 매진됐대. 막 2타임씩 하고 그런데. 그래 너무 신청을 많이 하고. 근데 나는 이번에 안 되면 그렇잖아. 좀 한번 도와주세요, 형님들. 진짜 부탁드립니다. 진짜 망고쌤 진짜 후랭이를 위해서 내가 진짜 2020 몇 년부터 왔냐. 지금 5, 6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약간 밀리는 느낌이거든. 한번 활약시간 한번 해주십시오,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신청하시면 돼요. 근데 신청하신다고 다 되는 게 또 아니라며. 맞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연락이 또 간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시원하게 오픈해드리겠습니다. 확 그냥 모자이크를 그냥. 네, 제가 채팅창에 지금 링크 넣어놨죠. 구글 폼 넣어놨으니까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 날짜는 5월 9일이고요. 장소는 광진구 인근 강연장은 이제 그 당첨되신 분들한테 문자가 갈 겁니다. 막 근대 이런 데서 하는 거 아니야? 그럴 것 같습니다. 당첨 안 되는데 오시고 그러면 안 돼요? 모르겠습니다. 건대인지 강남 쪽일지.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맨날 바뀌더라고요, 이게 하는 게. 그래서 그때 오셔가지고 오프라인에서 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마련을 했으니까. 여러분 후랭이하고 저하고 한번 도와주십시오. 활약시간 화끈하게 해가지고 저도 2타임 한번 가봅시다. 2타임. 이제 신청 막 해주세요. 무지성으로. 일단 넣어놔. 일단 신청해놔. 일단 해놔. 일단 해놔. 밀리면 안 되잖아, 또 숫자에서. 요즘에 조금 불안불안해. 불안불안해. 위협을 좀 느낀다, 내가 요즘에. 조금 소홀했나 봐, 그동안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나와가지고 단지 이야기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원래 되게 조심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제가 또 있어. 그 다음 주제가 뭐냐면 요즘에는 초기 재개발 구역을 그냥 띡띡띡띡 그리면 사업성이 계산되는 거를 자동으로 계산되는 걸 만들고 있어. 거의 다 만들었어. 그 다음, 만약에 이게 성공하면 다음에 또 한번 그걸로 이 업계를 또 한 번 더. 프로테크 사장 아니야. 저는 지금 구리 갈매를 네. 최근에 계약을 해서 5월 7일 날 잔급을 받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은행주공, 성남은행주공 재건축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네.
적절한 건지 제가 판단이 좀 잘 안 서가지고. 왜 은행주공 뭔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다들 오르는 것 같아갖고 좀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아, 그러시겠죠. 은행주공이 최근에 막 급매물도 나오고 소화가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은행주공이면 가격대가 조금 부담이 없긴 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고 계신 매물이 있어요? 보시고 오셨어요? 네, 지난주에 가서 봤는데 뭐 74 신청한 거, 한 금매 다주택자 매물 한 5억 8천 이 정도 거래가 가능하겠더라고요. 일단 그게 안전바지는 계산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판단이 안 돼가지고. 계산해보셨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주변- 그 조합원 네네. 분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합원 분양가가 한 10억대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74가요? 네, 그럼 74가 10억대인데요. 10억대인데 5억 8천 주고 사면 네.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 정도 된대요? 이거는 매물은? 감정 평가가 6억 9천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감정평가 금액이 6억 9천이요. 그러면 예. 10억에서 6억 9천 7억을 빼면 분담금이 3억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럼 네. 3억 정도 나오는 거고, 이거 5억 8천인데, 감정평가 6억 9천이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사시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마이너스 한 1억 정도에 사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쵸? 그러면 10억 조합원 분양가인데 마이너스 프리미엄 1억이니까 9억에 사시는 거고, 네. 그러면 주변 칠사 가격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변수, 15억 정도 본데. 그러면은 지금 이 계산상으로는 안전마진이 한 6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군요. 그쵸. 이게 안전마진이에요. 그러니까, 네. 19일날 강의도 오시고, 여기 5월 때도 오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거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공사비 협상이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관처 나서 2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 근데 은행주공이, 공사비는 한 690에 책정이 됐는데 네. 그간에 좀 어려움이 있었더라고요. 그쵸. 그게 이게 이제 네. 690에 책정이 되었는데, 이제 이런 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은행주공이 되게 오래 전부터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되게 많이 쌌는데 중간에 한번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은행 그 네네네. 공사비가. 그러면 네. 이게 690으로 이제 관처에서 네. 이주하면 한 5년 정도 뒤에 입주할 텐데, 네. 이 690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을까? 오를 거라고 예상하던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6억까지는 아닐 것 같고, 보수적으로 봐도 한 4억 정도?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거고요. 그러면 주변이 다른 아파트도 오르잖아요.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갭 투자를 하면 되지. 이걸 굳이 재건축을 복잡한 거 살 이유가 없잖아. 7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으로 가니까 한 4억 정도면 그래도 한번 해볼만 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냐.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전화하시는 목소리 톤이라든지 구리 갈매를 매도하셨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종합해 볼 때 부동산이 처음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 집을 사고 팔고는 했지만 특별히 뭐 이렇게 막 공부답게 해서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살 집만.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근데도 이제 재건축 은행주공을 보신 걸 보면은 그래도 요즘에 집 팔거나 찾아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러니까. 하신 것 같네, 그죠? 네네네. 그래서 지금 실투자 금액이 그러면 최소 5억 8천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현금은 5억이고요. 네. 만약에 조금 과용을 하면 8억까지도 가능하고요. 8억까지도 가능하고. 네, 대출은 한 3억 5천 정도 나올 것 같고요. 3억 5천 정도? 그러면 네네. 요걸 하나 사고 하나 더 하든가 아니면 합쳐가지고 은행주공 외에 더 나은 게 있다면 그걸 하든가 이렇게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정보를 듣고 싶어도 막막하네요. 그런 거는 제가 전문이죠. 진짜. 그러니까요. 망고쌤 그래서 신청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그러면은 대충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만약에 성남이고 은행주공인데 나쁘진 않은데, 예. 그거 보시면 이제 사실 이 은행주공의 위치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산성역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신흥역 근처라든지 이렇게 팽팽하고 뭐 이렇게 가쪽으로 분당 쪽으로 가까운 쪽은 아니에요, 그죠? 아니에요, 네. 그리고 여기는 복개천이고 그다음에 옆에 학교 있고 산 쪽으로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산성역 같은 경우에는 되게 높지만 거기가 신축 아파트가 군락을 형성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제가 여기를 조금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가보시면 진입로도 좁고 진입로가 개선될 여지가 없고 일단 그 다음에 산속에 좀 파묻혀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장사가 좀 되고 해가지고 거기가 대대적으로 바뀌어서 전체적인 아파트 군락이 될 가능성은 없죠. 거의 현재로서는 거의 없죠. 진입로가 확장될 그게 없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다른 데 신축보다는 상당히 낮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74를 지금 부동산에서는 얼마까지 본다고요? 14억? 삼성폴에
포레스티아 옆에 무슨 뭐 하는 거 있더라고요. 아, 이름을 잘. 그 제일 비싼 거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 동네에서. 18억 얘기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제일 비싼 거 기준으로 이야기하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까지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차라리 비교를 하려면 신흥역 앞에 있는 거 하늘채랑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단대 얼굴 있는 거. 거기에 네. 하늘채 랜드스가 취사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자리가 거기보다는 더 좋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는 그렇죠. 29평이거든요. 29평. 아, 29평인데 네. 지금 시세가 이제 13억 정도 한단 말이에요. 13억. 상한가가. 네. 네, 상한가가. 물론 매물 가격은 더 높죠.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은 제가 보기에 여기가 한 14억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면 연식이나 이런 걸 비교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연식은 여기가 그렇죠. 훨씬 더 새 집일 거니까. 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은 14억을 보는 게 많이 무리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이제 내가 좀 더 공부를 해가지고 좀 더 이제 좋은 데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지금 집은 거주하시는 집은 있으세요? 아, 그 지금 갈매는 딸 명의의 집을 팔았던 거고요. 아, 따님이 받았다는 거죠? 예, 따님이. 네, 예, 저는 다산에 살아요. 남양주. 남양주 다산, 자이. 아니요. 자이는 아니고. 지금 지구. 네. 지금 지구. 그러면은 네. 거기를 매도하실 계획은 없으시고? 그래서 저도 그냥 이참에 좀 같이 털어서. 그래, 그렇게 해요. 그렇게. 딸도 지금 딸이 집을 살 정도면 나이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독립해서 맞아요. 이제 두 분이서 이제 여유롭게 딴 데 가서 샀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지금이 한번 털 기회인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합쳐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가셔야죠. 지금 그래서 이제 8억 정도 있으시다, 예를 들면. 예. 그러면 더 좋은 설계가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8억이면 저는 그 서울하고 경기도의 그 재개발 재건축 구역들 시세를 다 머릿속에 있으니까 8억이면 충분히 여기보다 더 크게 터질 수 있는 데가 있거든. 아, 그렇군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는 또 그거잖아요. 그 투기과열지구고 관리처분 인가나서 이제 10년 보유, 5년 거주하신 걸 사는 거니까 재당첨 제한은 없긴 하지만 어차피 사면 등기도 쳐야 되고 하니까 7년 정도 봐야 되는 거고. 맞아요. 동일 기간이면 상당히 좀 더 높은 거를 이 지금 투자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여기가 이제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건 맞아요. 피도 많이 쓰고 하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조금 덜하더라고요. 나쁜 선택은 아닌데 가성비. 가성비는 좋은데 사모님의 사정에 맞춰가지고 여기를 사게 되면 7년 동안 실거주를 지금에서 해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지금 7년 정도 지나면은 지금 지구는 가격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서울하고 가격이 더 벌어졌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벌어지죠. 점점 벌어지죠. 차라리 다산의 차이라도 사놓으면 좀 낫지, 다산에서는. 8호선 이런 데 있잖아, 차이. 예. 거기가 제일 좋아요, 다산에서는. 차이. 예, 거기라면 거기가 난데 아예 거기를 뭐 남양주에 거주 안 하셔도 된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전략을 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이 편하시면 지금은 월세로 거주하시면서 서울에다가 뭔가 사놓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토지를 해가고 여기니까 실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이주하니까 실거주가 유예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주하고도 2년 더 사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죠? 대출까지 받으시면 그죠? 기존주택 처분 조건까지 붙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전략을 좀 다르게 짜볼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를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가성비도 좋고 나쁘지 않지만 요것만 딱 놓고 보면 나쁘진 않지만 사모님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면은 더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겠다.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다른 주택도 혹시 있으세요? 아니에요. 저도 1주택이고요. 다 처분했어요. 그러면 남양주에 사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남편 직장이 이쪽이어갖고요. 네, 근데 이제 은퇴해가지고요. 네네네. 지금은 좀 자유로워요. 그럼 어디 가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애들 다 컸고. 네, 그렇잖아요. 상관없어요. 그리고 실거주는 그냥 그 아줌마들 또 커뮤니티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살아야 되면 월세로 사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제 서울에다 뭘 하나 사놔야 되는데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뭐 아예 이사를 가시던가 거기에 거주하신다 그러면 토지거래 안 받는 거 중에 포텐이 크게 터질 걸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하고 지금에 계실 거니 지금에 사신다고 가정하면은 그냥 장기적으로 높이 뭐 실거주 환경이 안 좋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전 마진이 큰 것 같은 데를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돈을 동원해가지고 딱 넣어놓는 게 맞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전략은. 기회를 젊었을 때 못 가져가지고. 아유, 지금도 젊어요. 지금 100백이 현재 나이면 앞으로 남았어. 지글지글해,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요약해드리면 여기가 나쁘진 않아요. 가성비 좋은데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좀 더 좋은 솔루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목소리가 엄청 유쾌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되게 현명한 솔루션이었던 게 딱 그것만 보면 나쁘지 않아. 포텐 있어. 그렇지. 뭐 좋아. 4억 정도? 뭐 현장에서 또 이런다. 현장에서는 6억이라고 했지만 뭐 한 4억 정도의 마진을 본다면 이것 자체만으로도 괜찮지만 맞아. 이분의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그렇지. 좀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 그치.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는 라이브 할 때 질문을 이렇게 하시면 본인 상황을 최대한 오픈하셔야 본인의 상황에 맞는 게 들어가는 건데 그냥 뭐 어떻게 보세요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기 걸렸는데 어떤 약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감기약 중에 그나마 좀 괜찮은 걸 골라줄 수 있지만 증상이 어떠신데요? 아 그래요?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은 처방이 감기가 아니고 기관지염인 것 같은데요? 또는 알러지가 오신 거네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집에 계시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뭐가 더 맞는 거야? 후자가 맞겠지. 그러니까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많이 오픈을 하셔야 되는데 뭐 채팅이라든지 방송에서 오픈하시기 쉽지 않은 게 있으니까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또 컨설팅을 또 안 하니까 상담을 안 하니까 하긴 해야 될 텐데 이제 할까? 해주세요. 그래요. 뭐 알겠어요. 그래서 뭐 그때 어쨌든 뭐 지금은 이제 오프라인 4월에도 있고 그러니까요. 5월도 있으니까 오프라인에 오셔가지고 요거 그래 살롱. 여러분 돈 많이 벌어 가시라고 저희가 또 무료로 시원하게 또 대놓고 시원하게 막 시작부터 막 정신 못 차게 팍팍팍 안전바지 매덕 하다가 좀 쉬었다가 또 숨 좀 고르고 또 막 이렇게 해달라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스타일 뭔지 이제 느낌 왔어. 느낌 그 스타일로 오프라인 때는 다 시원하게. 그치. 오프라인 만나면 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쵸. 욕도 하고. 네, 막 온라인에서 막 무슨 드림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오프라인에서. 네. 그렇죠. 오프라인 오면 쌍욕도 하고 그러니까요. 긴장하고 오십시오. 여러분 강남 집값 듣는다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강남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정치인도 대통령도 지켜주지 않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다. 당장 오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지? 5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안녕.